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사업의 그 요소 중에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할 때 첫 번째 요소는 올바른 판단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문가가 되든지 또 올바른 판단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근데 올바른 판단력은 전문성이 있고 경험이 있게 되고 또 그러면 그걸 잘할 수 있는 분야에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요. 전문가로서 대표적인 직업군 중에 하나가 교수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교수님들은 그 분야에 대해서 논문도 많이 읽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또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올바른 판단력에 관계돼서 지식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지혜라 할까요? 방법에 대한 것은 잘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충분하지 못하고 또 하나가 타이밍이라는 게 있습니다. 타이밍이 결단력을 말하는 거죠. 이게 시기적절해야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책은 타이밍 전략, 그래서 타이밍에 대해서 시대를 읽고 시대에 적합하게 행동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시기적절하지 않으면 곤란하겠죠. 시기적절하지 않으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중요하다고 보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세상의 모든 것은 변화하고 있고 트렌드가 있고 경향들이 있게 됩니다. 어떤 것은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게 있는가 하면 어떤 것은 지속적으로 내려가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사이클이 반복되는 것도 있죠. 그래서 경기순환 주기라고 하는 용어도 있지 않습니까? 주기가 짧아진다고도 하고 또 이게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다고 많은 경제학자들이 분석합니다. 그러면 올라가고 있을 때는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걸 알 필요가 있는 거고요. 또 내려갈 때는 또 거기에 맞는 대응 전략이 있어야 되겠죠. 내려가는데 계속 내려간다고 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올라갈 때는 내려갈 때를 대비해야 되고 내려갈 때는 또 올라갈 걸 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는 타이밍 전략, 때를 읽는다, 시간을 읽는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타이밍을 잘 맞춰서 적절한 전략을 세우면 항상 돈을 벌 수가 있고 사업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올라가는 맞춰서 하고 있으니까 미리 준비됐으니까 그렇죠? 또 내려갈 때 맞춰서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못하면 잘못하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이제 지금은 올라오고 있지만 내려갈 건데 계속 올라갈 줄 알고 어떤 일을 하고 나면 결국은 큰 손해를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계속 현재 내려가고 있는데 이제 드디어 올라갈 때가 다 됐거든요. 근데 올라갈 걸 기대하지 않고 그냥 내려갈 걸 기대해가지고 내려갈 줄 알고 뭐 했는데 나중에 보면 아쉽다는 말이 분명히 나오지 않겠습니까? 사업에 있어서 실수라고 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타이밍에 대한 문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방향은 알고 있는데 시점에 대해서 못 맞추는 것들. 그러면 이제 이런 말이 필요하겠네요. 미래를 읽고 미래를 사전에 준비하는 사람은 때가 됐을 때 목표를 달성할 수 있고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타이밍 전략을 조금 바꿔서 말하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네요. 미래를 읽고, 그러니까 미래의 트렌드와 미래를 읽고 현재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이제 미래를 읽고 현재 준비하는 것을 전략이라고 말한다면, 실행 과정으로 말한다면 타이밍 전략의 의미는 그걸 잘 대응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책에서는 타이밍 전략에 크게 한 6파트로 나누어서 설명했습니다. 6파트로. 그러니까 이슈를 6가지를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6가지 요소는 타이밍 전략에서 매우 중요한 핵심 요소이니까 이걸 반드시 고려해야 됩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6가지를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6개를 말하기 위해서 총론적 이야기를 간단하게 한두 가지 말하고 나서 사례 있죠. 그러니까 타이밍 전략을 잘해서 성공한 기업, 실패한 기업. 그 사례들이죠. 사례를 간단하게 두세 가지 정도 코멘트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론의 6가지 이슈에 대한 것을 설명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용어 중에 이 책에서 계속 쓰는 용어 중에 이제 전문 용어 같이 쓰고 있는 용어가 뭐냐면 마스터 사이클리스트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마스터 사이클리스트가 하면 마스터라는 말이 어떤 용어입니까? 전문가란 말이고 베테랑이라는 말이고 숙련되고 잘한다는 말이죠. 잘한다. 그러니까 사이클리스트 있으니까 사이클리스트인가? 사이클이 아까 말한 경기 순환들이죠. 그러니까 마스터였다. 사이클리스트, 마스터 사이클리스트의 의미는 경기의 변화를 잘 읽어내고 대응을 하는 사람을 마스터 사이클리스트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경기를 못 읽고 그때그때 중구난방으로 그냥 단기 안으로 올라오고 있으면 계속 올라갈 줄 알고 내려가고 있으면 계속 내려갈 줄 알고 오판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것을 여기서는 뭐냐면 반응적 사이클리스트로 해서 반응적. 반응이라는 것은 이러면 이런 대로 바로 즉대응하는 거죠. 바로바로 반응해버리는 거죠. 그럼 이 책에서는 어떻게 크게 나누어서 타이밍 전략을 잘 수행하는 사람을 마스터 사이클리스트라고 정의하고요. 타이밍 전략이 전혀 없는 사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미래를 어떻게 예측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얘기죠. 미래를 어떻게 예측할 수 있습니까? 미래는 불확실하고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예측합니까? 그건 뭐 불가항력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반응적 사이클리스트라 말이죠. 그러니까 반응적 사이클리스트가
는 곤란하다. 우리 모두는 뭐니까 미래를 잘 트렌드를 잘 읽고 뭐니까 마스터 사이클리스트가 되도록 합시다라고 하는 이제 주제로서 이 책을 쓰고 있습니다. 성공 사례로 이 책에서 첫 번째 말한 기업이 존슨앤존슨은 성공 사례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존슨앤존슨의 랄프라는 이제 회장이 CEO죠. CEO가 뭘 했냐면 시대를 읽어서 그러니까 쉽게 해서 경기를 읽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현재 불황에 들어갔다. 불황에 들어가니까 제품 가격을 낮추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황이 되니까 다 주머니를 닫고 다 의기소침하고 조심하니까 또 안 사려고 하니까 가격이 비싸면 가격이 올라가 버리면 어떻게 됐습니까? 도리어 이게 뭐 더 주머니 닫는 주머니가 더 닫아져 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존슨앤존슨은 불황이 오니까 가격을 낮추고 호황이 오면 가격을 올리고요. 호황이 온다는 말은 뭐가 됩니까? 이제 막 수요도 많고 사람들이 좀 여유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 좀 올려 신제품 만들면 단가를 좀 올리더라도 뭐 좋아 보이니까 그냥 쓸 용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호황일 때는 가격을 올려주고 불황일 때는 가격을 낮춰주면 호황일 때도 나름대로 사업을 잘 하고요. 호황이니까 또 가격 올렸으니까 더 이익도 더 많아지겠네요. 불황일 때는 단가를 낮췄으니까 분명히 이익이 좀 적어질 것 같죠. 그렇지만은 뭐 하니까 가격이 내려가는데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는 거죠. 시장을 장악해 하는 거죠. 불황일 때는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져서 많은 기업이 다 돈 못 벌거든요. 그렇죠? 돈을 못 버니까 결국 업계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호황일 때는 모든 업체가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퇴출되지 않습니다. 불황일 때는 전반적인 총 매출이 줄기 때문에 뭐가 될까요? 이제 그 등수가 낮은 C급 업체들이 문 닫게 되고 퇴출되게 되거든요. 퇴출된 시기에 뭐 합니까? 가격을 낮추면은 시장을 장악하고 마켓시가 확 올라가는 거죠. 마켓이 올라간 다음에 또 그 다음에 대비하면 이미 인지도가 있고 마켓이 올라갔으니까 또 그거로 호황기에 성장하고 존슨앤존슨은 그걸 참 잘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그 중장기적인 트렌드는 다 읽어지잖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2012년 가을에 경기는 어떻습니까? 유로 별로 안 좋을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경기도 이렇게 좋은 소식은 많지는 않습니다. 경기에 대해서는 연말까지는 그죠. 또 내년에도 아직은 좋은 전망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경기 침체가 좀 현 상태에 지속될 것 같다 이런 전망이 이제 대세적이다 그런 말이죠. 그 정도는 누가 다 아는 상식이죠. 상식인 걸 자기 비즈니스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의 그 문제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불황 같아 보이는 상황이라고 읽고 있는데 이걸 호황으로 가정해가지고 단가를 올리고 있으면 마켓슈도 줄 거고 판매도 더 부진할 거라고 추정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근데 그 존슨앤존슨은 그것을 잘 시대를 읽어서 타이밍에 맞춰서 호황기에는 단가 올려주고요. 불황일 때 가격을 낮춰서 시장 점유율을 더 넓혀가는 그런 전략을 시기적절하게 잘 써서 사업을 잘하고 있다라고 이제 그래서 존슨앤존슨 같은 회사가 아까 마스터 사이클리스트다 이렇게 정했어요. 대신 이제 시스코를 아주 혹평을 했습니다. 시스코의 그 챔버스 회장 그분이 쓴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뭘까 미래는 알 수 없다. IT 기술은 급변하고 있고 그래서 뭐 어떻게 합니까? 뭐 이게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불황인데도 불구하고 단가를 올려버리고 예를 들어서 불황인데도 불구하고 단가를 올리고 차별화 전략 등등 해가지고 그래서 결국 시장 점유율이 더 내려가 버리기도 하는. 그러니까 이 저자가 보기에는 이게 도대체 이게 거꾸로 간다. 이게 좀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왜 그렇게 모르겠다에 대해서 보니까 시스코의 발표된 자료도 있죠. 회사 자료 보니까 미래를 알 수 없다. 뭐 불황 알 수가 없다. 이제 그런 말을 많이 한다는 거죠. 알 수 없는 건 맞지만은 그래도 상황에 대응은 타이밍에 대한 전략들은 트렌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왜 시스코는 트렌드 대응을 하지 않는가? 그래서 이 시스코는 보니까 이렇게 약간 즉흥적으로 그때 그 바로바로 대응하는 반응적 사이클리스트의 패턴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한다. 그죠?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는 업체가 몇 개 있습니다. 독점 기업들 있잖아요. 독점 기업을 이제 수요 공급의 시장 논리에 따르지 않고 뭐 이렇게 뭐 생산 공급량은 한계가 있는데 수요는 무한대가 있다. 그러면 목소리를 올려도 되겠네요. 심지어 옛날에요. 휴럽 패카드 같은 회사에 신제품 개발이 참 좋았을 때 IT 신제품을 막 만들어내고 세상에 없는 제품을 많이 만들었어요. 근데 만들었고 보니까 어떤 일까지 생겼냐면요. 성능이 과거 기존 모델보다 100배가 좋아진 거예요. 이제 개발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면 100배나 좋아진 신제품을 만들었으니까 가격을 좀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기존 팔려지고 있는 가격이 얼마나 할까? $100로 가정합시다. $100. 기존 물건 100달러 하면은 사실 이거 100배, 성능이 100배 좋은 것을 얼마를 받아야 될 것인지를 정하려고 보니까 정할 수가 없어요. 어떤 누구는 한 $200 2배 받아서 $200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누구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150 하죠. 이런가 하면 성능이 100배인데 10배를 받아야죠. $1000 받아도 돼요.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게 가격을 어떻게 정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힐렛패카드는 뭐 결론 어떤 자신감이냐. 우리 물건은 너무 좋기 때문에 시장에 내놓으면 살 사람 다 산다. 그렇죠? 성능이 너무 좋으니까. 그러니까 판매가를 어떻게 정하더라도 살 사람 다 산다. 이런 자신감 속에서 주사위를 던졌어요. 주사위를 3번 던졌죠. 이렇게 3번 던져서 2 나오고 6 나오고 1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 물건은 261달러. 주사위법이에요. 힐렛패카드 초창기에 그 벤처 기업으로서 신제품 계속 개발할 때 그 판매 가격 정하는 테크닉이 주사위법이었어요. 주사위법. 주사위법은 주사위 던져서 가격 정했어요. 뭐 이게 하늘이 불러준 숫자, 이게 주사위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힐렛패카드 초창기 제품은요, 판매 가격이 소비자들 입장에서 아주 안 좋았던 게 뭐냐면 0, 5가 나오는 게 좋잖아요. 계산이 쉽잖아요. 근데 0이 안 나오는 거죠. 주사위는 0이 없어요. 그러니까 끝에 숫자가 왜 1이냐 차를 1 빼고 왜 261달러 그냥 260이라고 서로 아주 다 편하고 좋은데 그 1달러를 왜 붙이는지, 그렇죠? 그리고 왜 266달러냐 이거 일단 265로 하지 왜 264냐 이거 차라리 일단 올려서 265로 하지 그냥 왜 4냐 이거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계산하고 뭐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0이나 5라는 숫자가 이제 계산이 딱딱 떨어지니까 좀 편하고 좋죠. 근데 주사위 던져 나오면서 1에서 6이 나오거든요. 0은 절대 안 나오고. 그리고 여러분 영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봐서는 9를 많이 쓰잖아요. 200달러로 하지 않고 199달러 하죠. 왜 일자가 이렇게 그렇죠. 근데 주사위에는 7, 8, 9가 없어요. 그렇죠? 그랬던 회사에 또 있었고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아까 힐렛패카드의 신제품 신경해서 자신감 있잖아요. 우리가 만든 신제품은 기존 제품보다 비교할 수 탁월하기 때문에 부르는 게 값이고 어떤 가격을 정하더라도 뭐 판매 문제가 없고 우리 회사 성장에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독보적인 어떤 뭐 실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럼 가격 정책에서 자기가 정한다 하더라도 뭐 자기가 원하는 모습대로 사업이 갈 수가 있죠. 그렇지만 이제 경쟁이 치열하니까 요새는 어떻게 모방하더라도 금방 한 달 만에 따라와 버리고요. 그러니까 그 수명 자체가 그냥 뭐 평준화되는 너무 짧아지니까 결국은 주도권이 생산자에 주어지지 않고 소비자 쪽에 가버리는 거죠. 그 소비자에 가니까 소비자는 이 시대의 흐름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경기가 호황일 때는 수입도 넉넉해지고 여유가 생기면 여유에 따라서 소비 형태가 나타나게 되고 불황이 되면 불황에 따른 소비 형태가 나타나게 되니까 거기에 제조업이나 모든 기업들은 거기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거기에 대해서 시스코 같은 챔버스 그룹은 너무 자신만만한 것 같다. 그러니까 시대를 읽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반응적 사이클리스트의 대표자로서 시스코를 이야기했습니다. 시스코의 어떤 그 상황이 이제 이 저자 입장에 봐서는 보다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타이밍 전략을 하게 된다면 보다 성과가 더 극대화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는 것 같다. 뭐 이런 내용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레이디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레이디라는 회사가 사례가 나왔는데 1996년도에 이 회사가 한 200개 정도 지점을 가져갔다고 합니다. 근데 사업이 너무 잘 됐어요. 그러니까 사업이 잘 되니까 이 회사가 어떻게 합니까? 사업 확장합니다. 글로벌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해서 매장을 200개를 더 확 키웠어요. 그러니까 200개를 몇 개를 키웠어요? 800개를 키웠어요. 그러면 급성장한 거잖아요. 그런데 경기는 어떻게 합니까? 정점을 찍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문제가 타이밍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호황기니까 좋으니까 잘 되니까 늘려놓고 200개가 늘린 거예요. 200개 늘려서 지금 호황이에요.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경기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하강할까 이제 곧 끝나고 이렇게 죽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200개를 250개 하는 건 오케이고 300개 하는 건 오케이가 되지만 더 올라가는 건 오케이죠. 그렇지만은 또 판매가 부진하거나 등등 하면은 좀 이렇게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멈추거나 좀 조정할 생각을 해야 되죠. 근데 이 사장님은 자기가 급성장, 최단기간에 5개가 10개 됐다가 100개 됐다가 200개가 팍 올라가는 것을 심취해가지고 드디어 뭔가 대단히 투자를 결정해버린 거죠. 대규모 투자를. 그래서 800개로 늘려놨어요. 800개 늘려서 오픈 딱 하는 시점에 드디어 불황이 시작됐습니다. 그럼 회사 망하죠. 그죠? 그랬다고 이제 그 레이디라는 회사 참 안 됐다. 그죠? 참 안 됐다. 왜? 타이밍을 못 읽어서. 똑같은 이야기가 또 있어요. 게이트웨이라는 회사는 1992년도에 매출액이 10억 불을 했답니다. 10억 불이니까 우리 돈 한 1조 원 정도 되는 거예요. 1992년도에. 그렇죠? 근데 이 회사 성장을 너무 잘해요. 1996년에 50억 불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 5배 는 거죠. 10억 불도 매우 크지만 50억 불은 더 크네요.
근데 그 연도가 한 3, 4년 만에 5배 있으니까 이 회사가 드디어 큰 회사 되고 규모가 커지니까 게이트웨이가 너무 자신감 넘치죠. 1999년도에 드디어 오만했습니다. 오만. 이제 전 세계는 내 손 안에 있다. 이제 이렇게 다시 못했죠. 그래서 2001년도에 망했다 그거예요. 왜 망했어요? 불황 때문에. 불황 때문에. 그러면 제가 책에 나온 사례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책에 안 나온 사례를 제가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어느 날 어느 그 경영자 모임에서 조찬 모임에 강의에 초청을 받아서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날 밤에 가서 숙박을 했어요. 그리고 아침에 이제 강의장에 가가지고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경영자들이 다 모였어요. 아침 조찬 모임이었기 때문에. 아침 식사하면서 같이 강의를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강사였기 때문에 헤드 테이블에 앉았어요. 제가 강사로 치면 헤드 테이블 딱 앉았는데 제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 머리가 희끗희끗한 분들이었어요. 다 연세가 60세, 10세 돼 보이는 주로 그 뭐 경영자 총연합회 무슨 회장이랄지 다 이제 뭐 감투 여하튼 뭐 그 근데 바로 제 옆에요. 저보다 나이가 젊어 보이는 분이 한 분 딱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제가 딱 이제 전 그 모임에 처음 갔으니까 이게 정확히 누군지를 알 수 없죠. 그 상황을 딱 보니까 자유석이더라고요. 오는 대로 보니까 그 테이블에 앉는 게 이게 이름표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오면 오는 대로 봐서 앉고 싶은 데 이렇게 좀 앉는 분위기였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제 옆에 있는 분은 좀 위치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느낌으로 봐서는 헤드 테이블 분위기를 봤을 때 이분이 앉을 자리가 아닌데 이런 생각이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앉아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혼자 이야기를 다 하더라고요. 이 젊은 분이 기세당당하게. 와, 다른 사람도 그 말을 다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제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와서 당당하게 그 업계의 리더리 있는 자리에서 당당하게 막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또 정말 쉽지가 않죠. 근데 아주 뭐 자신만만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고 이분은 평소에 제가 보지 못한 아주 대단한 어떤 그 분인가 보다. 이렇게 제가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식사 끝나갈 무렵에 제가 궁금해서 이제 물어봤어요. 물었더니 너무나 반가워하는 거예요. 왜 그런 질문 안 나오는가? 어떤 아이템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아이템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매출은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이익은 잘 나나요? 뭐 이런 종류의 이제 질문을 제가 했는데 궁금하니까 제가 보니까 사장님이신 것 같은데 어떤 아이템을 하고 있는지, 그 매출은 얼마나 되는지, 회사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이익은 돈을 잘 벌고 있는지 궁금해서 제가 물었더니 너무나 반가워하면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저는 광산업 쪽에 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광 케이블, 광섬유의 터미널 단자, 그죠? 그게 광 케이블 쭉 있으면 그게 이제 길이가 엄청 길면 연결해야 되는 고리가 있어야 되죠. 커넥터. 그걸 만들어서 뭐 국내와 뭐 이렇게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 점유율 100%입니다. 수출 비중 매우 높습니다. 저희 회사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매출은 얼마 안 됩니다. 매출 150억에 순이익 100억입니다. 올해 매출액 1000억에 순이익 800억 이상입니다. 그 말 딱 하는 순간 그분 말하면 이렇게 막 자기 잘하고 싶어가지고 저는 그 광섬유, 광케이블의 그 터미널 단자 그게 국산화 성공한 거죠. 그래서 이제 국산화 성공해가지고 뭐 KT를 비롯해서 국내 시장적으로 100% 납품하는 거예요. 그건 성능이 좋고 되어서 수출을 하는 건데 뭐 가격 수지도 좋고 그래서 이제 마진율이 이익률이 매우 높은 거죠. 정밀한 부품인데 그게 그래서 이제 아주 거기에 자부심을 느끼고 그렇게 자랑스럽게 와서 이제 자기 사업의 성공을 잘 설명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와 제조업에서 이익이 이렇게 많이 내고 그러니까 좀 또 정밀하고 그러니까 좀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다 강의 마치고 나서 이제 헤어지는 시간인데 저를 보고 제가 강사니까 저를 보면서 저희 공장 차 타고 30분도 안 걸리는데 한번 구경 안 하실래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렇지 않아도 뭐 그날 오전 시간에는 오픈돼 비어 있으니까 좋습니까? 그러죠. 그 공장을 갔습니다. 공장 갔더니 아주 정밀한 기계들을 가지고 이게 뭐라 할까 이게 원자재를 가공하고 절삭을 하고 그다음에 연마를 하고 연마한 다음에 슈퍼 피니싱 여러 가지 아주 정밀한 치수를 작업해가지고 물건 만들어내는데 뭐 아주 기계 대수도 매우 많고 대량 생산해야 되니까 아주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데 사이즈는 매우 작아요. 제품 사이즈는 매우 작은데 여하튼 하나 가격이 이제 만만치 않는 거죠. 비싼 거죠. 그래서 이제 여하튼 이익을 많이 보고 있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분위기가 수요가 무한대라고 하는 거예요. 수요가 무한대. 엄청 지금 이제 큰 돈을 벌고 있고, 그렇죠? 제가 헤어졌습니다.
2년 지나서 이제 세월이 지났죠. 2년 지나서 제가 그 어떤 기회에서 그 공장이 있는 부근을 갈 길이 있었습니다. 갈 기회가 있어서. 평소 뭐 우리나라 땅도 넓고 뭐 그쪽 어느 뭐 한 번 그렇게 해서 간 적이 있었지만은 그 다음에 그 뭐 관련된 갈 길이 없었죠. 근데 그 지역 가까운 곳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야, 그때 말했던 거로 산다면 지금은 매출이 그때보다도 한 100배가 커졌을까? 50배가 커졌을까? 15배가 커졌을까? 그렇죠. 와, 그리고 그 사장님의 그 당당한 그 모습이 저한테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한번 뵙고 싶었어요. 차 한잔 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또 최근 근황을 좀 한번 좀 들어보고 싶었어요. 너무 제가 그때 그 받았던 인상이 강해서. 근데 그 회사 앞에 딱 갔더니 빨간 표차로 이렇게 뭐죠? 이렇게 그 경매 들어가가지고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전 너무 놀래가지고요.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어떻게 회사가 망했는가? 그렇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관계된 사람에게 이제 그 회사에 대해서 알아봤죠. 알아봤더니 내용은 이렇게 됐어요. 그 회사가 돈을 너무너무 잘 버니까 이제 금융기관이나 은행이나 이런 쪽에서 이 회사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원하는 대로 투자 금액은 걱정하지 마시고 당신 같은 사람이 사업해야 됩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이제 대출에 있잖아요. 또 이익도 많이 내고 있고. 그러니까 대출을 무한대로 해주겠다는 식으로 말했나 봐요. 그래서 이분이 전 세계를 장악해야겠다. 팟캐스팅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팟캐스팅 하니까 이제 지금 이제 국내 시장을 100%라 하지만 국내 시장은 금액 매출 크진 않고, 근데 일본 시장, 세계 시장, 그리고 인터넷 비즈니스고 광섬유고 이쪽 분위기 딱 하니까 이제 쭉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가격이 좋고 원하는 대로 팔릴 수 있으니까 마켓 쉐어를 이제 자기 맘대로 잡은 거죠. 크게 잡은 거죠. 그래서 생산 규모와 캐파를 지금보다 100배 키운 겁니다. 설비를 발주내고 다 해서 기계가 다 들어와서 드디어 풀 가동한 바로 그달, 그죠? 풀 가동했죠. 그달 어떤 일이 생겼느냐? 이게 아주 정밀한 부품이 돼서 부품 상태로는 품질 검사가 안 되는 거예요. 합격 불합격 이렇게 이렇게 측정이 불가능하거든요. 부품 상태로서 그걸 이제 조립을 하잖아요. 이제 광캡을 2kg짜리, 4kg짜리를 연결해서 하면 저쪽 끝에서 빛을 투과시키면은 여기 통과돼가지고 저 끝에 나오는 값 있잖아요. 그걸 보고 이 터미널의 그 손실이죠. 이게 정밀도 손실이 있다 없다 얼마나 있다 해가지고 기준이 있어서 예를 들면 100이 투과되면 90은 나와야 된다. 근데 90 이하 나오면 이게 불량이 되는 거죠. 그게 하다 보면 이게 너무 정밀해서 이게 이제 뭐 보면 89나 88 나오는 게 하나씩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다 보면은. 그럼 그거 이제 불량으로 빼고 교환을 하는 거예요. 10개 중에 하나 정도 교환한대요. 그러니까 연결하면 10개 정도 하면 그 중에 하나 정도는 이렇게 수치가 좀 떨어지는 거죠. 떨어지면 그걸 빼고 이제 다른 걸로 바꾸면 그건 이제 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공법이 좋아졌는지 가공기술이 좋아졌는지 갑자기 일본의 경쟁업체가 그 정밀도를 올려가지고 아까 우리 것은 아까 10개 중에 하나는 90 이하로 나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일본의 그 업체가 100개 중에 100개가 98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떨어져도 95 이하로 안 떨어지는 거죠. 커트라인은 90인데 90 밑으로 떠는 게 10개 중에 하나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본 업체가 그 아주 좋은 품질의 물건을 양산하게 된 거죠. 그랬더니 소비자의 태도가 바뀐 거예요. 소비자가 이게 그 조립하고 하나씩 교환하는 거 있잖아요. 이 교환하는 것도 시간도 많이 들고 이게 다 조립해서 했는데 불량이 해서 교환하는 게 아무튼 그렇잖아요. 그래서 고객이 생각이 바뀌어서 뭐라고 요구하냐면 양품만 납품하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양품만 납품하세요. 그리고 검사는 자체로 해서 양품만 납품하세요. 하나라도 불량품이 나오면 그럼 라트 불량입니다. 그렇죠? 귀사 물건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자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 세계적으로 기술이 너무 까다로워가지고 수율이라 할까요? 뭐 이게 수율이 그러니까 값 있잖아요. 그 수치가 품질에 대한 수치가 90 정도 나오고 있는 수준이고 커트라인도 90이었을 때 아니면 93이어서 여하튼 그 통계적으로 봤을 때 10개 중에 1개 정도는 불량이 나올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서 물건을 만들어내는 공법과 공정과 설비들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고객이 평균은 95 이상 돼야 된다. 아무리 떨어져도 90 이상은 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통계적으로 데이터사로 요구하는 그런 품질 순위가 기준이 올라가는 순간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설비가 양산성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수준이 규계에 안 맞는 거죠. 그런데 이야기 들으니까 하나 검사하는데 몇 시간 걸린다고 그러네요.
이렇게 조립하고 이렇게 이게 그 케이블도 구해야 되고 이렇게 뭐 하여튼 그게 간단치가 않나 봐요. 그러니까 뭐 그 테스트한다는 게. 근데 그것이 생산하는 것은 대량 생산하니까 1분에 하나씩 물건 나오는데 검사하는데 시간이 이렇게 걸려가지고 검사해서 납품한다는 것이 실제 불가능하죠. 결국은 돈 번 것 100%에다 은행 돈까지 더 빌려가지고 몇 배의 돈을 빌려가지고 그렇죠? 설비를 다 사놨는데 이 설비가 가치가 없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문을 닫게 됐습니다라고 저한테 이야기했어요. 저는 뭐 그 사장님을 더 얼굴을 보지 못하네요. 그렇죠? 자, 아까 때를 읽지 못한다, 상황을 읽지 못한다. 이렇게 과신이라는 게 있잖아요. 과신.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현재 상황 연속상으로. 그러니까 아까 뭐 그 위에서 말씀 뭐 잘 될 줄 알고 계속 잘 될 줄 알고 200개를 800개로 늘려버리고 예를 들어서 그렇죠? 오만해 버리고. 그러니까 과거에 최근 몇 년 동안의 어떤 성과가 앞으로도 지속될 생각해서. 작년보다 올해 경기가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 저는 어떤 걸 많이 보고 있냐면요. 작년보다 올해 투자를 게 규모 있잖아요. 인력이랄지 그것을 두세 배 늘려가지고 작년보다 매출이 80% 감소된 사를 보고 있거든요. 참 문제네요. 그러니까 그대로 갔더라도 80% 매출 감소되면 걱정이 많이 되죠. 사실은요. 매출 너무 감소됐으니까. 그렇죠? 근데 규모는 더 키웠는데 더 잘 될 줄 알고. 왜? 그 회사 재작년보다 작년에 너무 잘 됐다 보니까 올해는 2012년 작년보다 더 매우 잘 될 줄 알고 같은 선상으로 계산한 거예요. 근데 상황은 시장은 그렇게 되지 않죠. 그러면 이제 이루어진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참 그 당시 실수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책에서는 타이밍 전략이라는 거면 명백하게 6가지 항목은 짚어봐야 됩니다. 6가지 항목은 트렌드 분석을 해야 됩니다. 6가지를 알고 그것에 대해서 대응전을 세워서 대응을 해야지 올바르지 그것도 하지 않고서 어떻게 경영을 하고 어떻게 기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타이밍 전략은 6가지의 관점 있잖아요. 그러니까 6가지 관점을 읽고 거기 대응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관점은 뭐냐면요. 6가지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타이밍 전략의 6가지 요소를 6가지 항목에 대해서 타이밍 전략을 적용하시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는 읽지 못한다고 하지만 미래에 대해서 읽지 못하지만 6가지는 분명히 우리가 이해하고 6가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고 그 6가지에 대응하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이 뭐냐면요. 생산 및 재고 관리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생산 및 재고 관리. 그 생산 및 재고 관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계획 생산하면 안 되고 주문 생산하십시오. 이런 말을 가지고 있어요. 재고를 많이 가져가지 말고 재고를 적게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어떤 회사가 재고가 많으면 재고라고 하는 것 중에서 일반적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재고 중에 돈을 주지 않고 확보할 수 있는 재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돈을 줬다는 말은 지급이자가 발생한다는 말이고 현금이 물건으로 바뀌어서 공장 안에 보관되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묶인 돈이라고 말하는 게 맞습니다. 재고는 묶여있는 돈입니다. 그죠? 나중에 이제 어느 시간이 되면은 팔려서 다시 돈으로 돌아올 겁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돈을 지불해서 이렇게 사왔으니까 돈을 지불해가지고 공장에 묶여있는 돈, 그게 재고입니다. 근데 묶인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캐시플로우나 모든 면에서 좀 부딪힐 수가 있겠죠. 그러면 캐시플로우적 관점에서 봐서는 운전 자금에 관계된 재고 금액을 줄일 수 있는 실력이 매우 탄력성이 좋고 순발력이 좋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쓰는 용어가 뭐냐면 흑자도산. 흑자도산이 뭐냐면 재고가 너무 많아가지고 재고가 많아서 돈이 안 도는 거예요. 회사가 가지고 있는 운전 자금이 다 재고로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럼 돈이 안 돌아요. 이론상으로 이게 팔리면 돈이 돼요. 그러면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페이퍼상으로 흑자인데도 불구하고 돈이 안 돌아서 지불해야 될 돈을 못 지불해가지고 부도나는 경우. 어음이 돌아왔는데 어음을 지불하지 못한다. 그러면 부도죠. 돈 없으니까 부도죠. 근데 공장에 서류상과 페이퍼상으로 봐서는 흑자예요. 돈만 없어요. 왜 돈이 없을까? 회사 가지고 있는 모든 운전자금이 물건으로 다 잠겨 있으니까. 그러면 경기에 대응을 잘하면 타이밍 전략에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면 생산 및 재고 전략 중에서 과잉 생산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잔뜩 가지고 있어가지고 회사가 잘 되겠습니까? 그래서 회사의 체질을 타이밍 전략에서는 뭐 어떻게 잘하면 생산 및 재고를 줄이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방향 제시를 합니다. 근데 그 줄이는 방법에 대한 것이 기법상으로 표준화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것은 그러니까 쉽게 해서 재고나 생산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재고를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는데 재고를 줄이는 방법이 표준화됐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제가 물건을 수입해서 물건을 사온다고 생각합시다. 수입하는데 발주 내면 3달 걸려요. 주문하면 물건 오는데 3달 걸립니다. 그럼 주문하면 3달 걸린다는 그런 물건을 내가 사업을 정상적으로 하려면
재고를 얼마나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적어도 3달치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내가 또 발주되면 3달 걸려야 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조달 기간이 많이 걸리는 자재는 아무래도 재고를 많이 가져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조달에 대한 문제를 잘 연구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외자로 돼 있는 거, 수입하는 물건을 국산을 시키든지 내자로 바꾸게 된다면 국내에서 세살 걸 일이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렇죠? 아니면 그 업체하고 잘 이야기해가지고 당신들은 한국에서 장사하려면 창고도 없이 장사합니까? 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뭐 사업을 그 회사가 잘 되게 해가지고 여하튼 국내 창고가 있도록 물류 창고가 있도록 그래서 거기서 받아오든지 등등 해서 아까 말한 3개월 정도 걸려서 수입해오는 그 물건을 수입이 아니고 내수 같은 모습이 되도록 국내가 되도록 한다면 시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국내에서 조달하게 된다면 국내 창고가 있다면 그 아니면 국내 업체로 신규 업체를 개발해서 물건 자재를 조달하게 된다면 그러면 뭐 할 수 있겠죠? 뭐 주문하면 2, 3일 만에 하루 이틀 만에 물건 들어올 수 있다면 많아봐야 하루 이틀 만에 물건 들어올 수 있으면 3, 4일만 가지고 있어서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충분하면 바로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부터 시작해서 재고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개선이 가능하다는 게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기업이든지 재고에 대해서 현재 수준이 어떠하든 관계없이 재고 수준을 낮추도록 하는 노력은 미래에 대한 대비 중에서 매우 중요한 개선 활동이다. 현재 우리 사업에 있어서 현재 실력으로 봐서는 전체 다 3개월분을 가지고 있다. 뭐 원자재 제공, 제품 제공까지 해서 3개월치를 가지고 있다. 그것을 미래를 대응하려면 3개월도 부담될 수 있으니까 2개월이 되게 하고 1개월이 되게 하고 보름이 되게 하고 이런 식으로 재고 금액을 줄여가고 재고 양을 줄여가도록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게 재고 전략이다. 물건이 없게 되면 재고가 없게 되면 뭐가 되겠을까요? 대응력이 좋아지니까 또 묶이지 않으니까 또 상황이 바뀌더라도 묵혀있는 재고 때문에 곤란해지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재고가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또 한 가지가 아까 조달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생산에 기간이 많이 걸려버리면 고객 납기는 일주일에 물건을 달라고 하는데 생산한 제조 기간이 한 달이 걸려버리면 미리 만들어 놓고 장사할 수밖에 없는데 이 포캐스팅이 정확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들어 놓고 장사를 팔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주문 받아가지고는 도저히 생산을 못 맞춘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생산 전략에 있어서 생산의 소요 기간, 리드타임을 단축해가지고 이 물건이 고객의 납기가 일주일이라면 2, 4일 만에 할 수 있도록 좀 방법을 개선하라는 거죠. 생산 방식을 바꾸라는 거죠. 그렇게 2, 4일 만에 생산할 수 있도록 생산 방식을 바꾸게 되면 뭐가 되겠습니까? 주문 생산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 기간이 길어지면은 계획 생산할 수밖에 없는데 계획 생산하면 재고는 무조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생산 실력이 좋아져가지고 생산의 리드 타임이 매우 짧아져서 고객 납기 이내로만 들어간다면 뭐 하려고 미리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느냐. 주문 받아서 생산해서 납품해도 되는데 생산 방식을 혁신을 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어느 공장이라도 주문 생산 체제로 바꿔버리고 그 다음에 재고 양을 아주 작게 만들게 되면 불황이 오더라도 상황이 아무리 어떻게 바뀌더라도 아까 타이밍 전략에서 바뀌더라도 이게 몸집이 가벼우니까 대응을 할 수 있게 되는데 몸집 무거워가지고 호황과 불황의 대응이 가능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안 된다 이렇게 말해요. 안 된다. 그러면 우리 제조업 몸집 클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데서 몸집 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뭐 계획 생산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재고가 많을 수밖에 없고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겠죠. 조달은 외자를 해야 되니까 많을 수밖에 없고 생산은 어쩌지 하기 때문에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많을 수밖에 없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일하는 데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생산과 재고에 대해서 베스트 프랙스, 월드 베스트 프랙스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모든 아이템과 모든 업종에 있어서 당신이 하는 비즈니스 영역에 있어서 월드 베스트 기업의 생산과 재고에 대한 수준을 좀 한번 알아보세요. 그리고 당신 수준이 일단은 그 업종에 있어서 그 업계에 있어서 그 관행에 있어서 최고 수준에 도전해야 되고 거기에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걸 실현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1등이라면 모르겠지만 근데 뭐랍니까? 골은 1등이라 하더라도 1등임에도 불구하고 계획 생산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더라도 수주 생산 체제로 갈 수 있도록 혁신하십시오. 그러면 뭐가 됩니까? 수요 변동이 생기고 상황이 바뀌더라도 몸집이 가벼우니까 흑자도산하고 해당 사항이 없고 실력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걸 잘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미래에 있어서 생산 그리고 제조 특히 뭐 재고에 관계돼서 매우 크리티컬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타이밍 전략 중에서 어떻게 말하냐면 쉽게 말해서 주문 생산할 문제가 없는데 계획 생산하면은 만들어 놓은 물건이
뭐 트렌드가 바뀌어버릴 수도 있고 그게 재고로 그냥 안 팔릴 물건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은 재고 전략에 대해서 매우 해야 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무재고 생산관리 시스템이라든지 무재고 시스템적으로 계속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책에서 설명하고 있지 않은 무재고 시스템에 대한 사례를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팩 컴퓨터나 휴렛패카드나 일반 뭐 이렇게 컴퓨터 회사들은 대리점에서 물건을 팝니다. 컴퓨터 물건을요. 자, 컴퓨터 물건을 대리점에서 판다는 우리가 소비 시장에 가가지고 용산 전자상을 가든지 어느 전자제품 만드는 매장에 가가지고 물건 보면서 뭐 물건을 컴퓨터 산다 이런 오프라인에서 구매한다는 거죠. 오프라인에서 구매한다는 것은 이미 벌써 그 물건이 유통되고 있겠죠. 그러니까 공장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조립이 됐을 거고, 그 다음에 창고에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배송되고 있어 우리 눈앞에 와 있으니까 깔려있는 물건이 분명히 꽤 있다라고 우리는 추정할 수가 있겠죠. 오프라인에서는. 근데 델 컴퓨터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오프라인 매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델 컴퓨터는 오프라인 매장이 하나도 없어요. 뭔만 있어요? 온라인 매장만 있어요. 온라인 매장이 있는데 델 컴퓨터는 퍼스널 컴퓨터의 모든 그 모듈들이나 사양들을 다 이렇게 표준화시켜서 컴퓨터에다 다 이렇게 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다 해놨고 모든 그 관련된 비즈니스 유니트들 있잖아요. 뭐 조립업체랄지 모든 업체가 다 이렇게 뭐 계약을 다 해놨어요. 업무에 대해서 협약을 다 맺어놨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고객이 델 컴퓨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클릭 하면서 자기가 기종을 선정합니다. 뭐 메모리 용량을 어떻게 해야 된다, 키보드를 어떻게 해야 된다, 뭐도 어떻게 해야 된다, 기능들을 자기가 선택할 수 있어요. 선택 옵션 사양이 있으니까 사양 선택을 고객이 합니다. 그래서 클릭을 딱 해서 드디어 최종 확정해서 컨펌을 딱 해주는 순간 뭘 요구하느냐? 결제를 요구해요. 결제를 요구하는데 요구하는 타당한 근거가 뭐냐면요. 이런 말이에요. 오늘 주문 지금 하시면 적어도 내일까지 가져다 준다 이거예요. 내일까지. 그럼 오늘 주문했는데 내일 물건 줄 건데 돈을 그러면 오늘 줄랍니까? 내일 줄랍니까? 그 말이에요. 둘 중 하나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책임지고 배송해 줄 거니까 당신 사양과 책임지고 배송해 줄 거니까 돈 지급되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드디어 뭐 합니까? 그러면 손님이 뭐 오늘 납기 보니까 24시간 이내 이렇게 돼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 내가 오늘 돈을 지불하지 않다 내일 좀 줘야 되니까 뭐 하루 차이인데 뭐 소비자가 그렇게 별 시비 걸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제를 딱 합니다. 결제하는 순간 오다가 확정되는 거죠. 컨펌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전산 정보가 빛의 속도로 드디어 모든 온라인이 돼 있는 이제 연관 업체적으로 정보가 다 이제 정해진 포맷으로 다 넘어가는 거죠. 자, 첫째, 부품을 가지고 있는 부품 창고들, 부품 업체들 해당 사양 정보에 의거해서 지트로 납품 요구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뭐 그 부품 업체들이 정해진 조립 업체 쪽으로 몇 시간 내로, 뭐 2시간이든 4시간 내로 여하튼 물건을 납품하게 됩니다. 어떤 물건은 조립하는 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물건인데 자동 창고에 있으니까 거기서 불출되는 거죠. 자동으로 컴퓨터의 정보 요구에서 불출됩니다. 그래서 키트락 해가지고 한 대분의 부품이 다 모아져요. 그래서 한 대분 모아진 것을 조립 라인으로 딱 보내주면 요새 뭐 퍼스널 컴퓨터, 델 컴퓨터 조립에서 셀 라인이라고 해가지고 한 사람이 해당 부품 주르륵 조립을 딱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뭐 20분밖에 걸리지 않고 10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한 대 조립하는데. 짧은 시간 조립이 끝나요. 끝나서 바로 포장해가지고 딱 내놓으면 바로 택배 업체 있잖아요. 계약돼 있는 그 배송 업체가 그 물건을 딱 가지고 배송 작업에 배송 프로세스를 거쳐서 배송을 딱 하게 되는데 그 다음날 정해진 시간 이내에 고객에게 딜리버리가 딱 됩니다. 그렇게 돼서 델 컴퓨터의 컴퓨터를 통해서 모든 정보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델은 그 전체를 모니터링하고 있죠. 이게 정상적으로 행정과 프로세스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감시 감독을 하고 있어요. 시스템이 잘 돌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이미 계약된 모든 생산의 주체와 그 계약된 모든 계약에서 일들이 다 순리대로 정상적으로 다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돈 계산 다시 해보겠습니다. 부품업체도 돈을 받아야 되고요. 조립업체도 돈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저희 택배업체도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배송업체 돈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물건이 언제 들어오는지 수시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예측이 안 돼요. 그럼 오늘은 주문이 이제 내가 뭐 배송업체라고 생각할까? 내 배송업체 오늘 주문이 12건 되고 그 다음날 6건 되고 그 다음날 뭐 중구난방이죠. 숫자가 예측이 안 됩니다. 그러면 들어올 때마다 돈을 받는다는 것이 너무 번거로워요. 그래서 델 컴퓨터가 계약을 했습니다. 어떻게 할까? 월말 계산합시다. 이렇게 계약됐다 이거죠. 월말 계산합시다. 그러면 이제 드디어 어떻게 될까요? 어느 월 1일날 판매된 물건, 그렇죠? 그 1일날 판매된 물건, 계약이 된 물건 있잖아요. 그것은 돈이 그 달 1일에 돈이 들어왔겠죠.
그리고 30일 동안 델 컴퓨터 회사에 돈이 머물러 있죠. 그리고 월말 되면 모아서 납품되면 주는 거죠. 그렇잖아요. 업체들 계약된 거 조건에 의해서 보름이든지. 그럼 이럴 거 있겠네요. 아까 30일 날 돈을 계산한다. 30일 날 입금된 거 30일 날 나간 물건 있잖아요. 그 물건은 돈이 들어오자마자 반영돼서 계산을 해줄 수 있겠네요. 델 컴퓨터는 회사 재무적으로 봐서는 어떻게 합니까?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돈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일정 기간이 되면 필요한 금액만큼을 나눠주는 거죠. 그리고 재고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문 받으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무재고죠. 그리고 캐시플로우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제조업이나 기업하면서 말할까 내 돈으로 원자재 사다가 내가 물건을 만들어서 재고로 가지고 있다가 제품으로 가지고 있다가 팔아서 입금돼야지 이제 돈이 이게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기간이 있어서 그걸 운전 자금이 우리는 3개월 필요하다, 몇 개월 필요하다, 뭐 이게 운전 뭐 기간이 있는 거죠. 그게.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게 존재하는 건데 델 컴퓨터 같은 경우는 그게 마이너스네, 거꾸로 돼 있네요. 그러니까 내 돈 들어가는 게 아니라 돈부터 고객부터 받아가지고 나중에 나눠주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뭐라고 말하면 좋겠어요? 이잣돈 놀이가 되겠네요. 그 큰 금액이 돌고 있는 돈이 하루를 있든 이틀이 있든지.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 생산과 재고 전략에 있어서 미래 사업을 어떻게 가면 좋겠습니까? 할 때 예를 들면 델 컴퓨터 모델로 가면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 리스크가 뭐가 있습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이게 생산 및 재고에 대해서 생산에서는 리타임을 줄여서 수주 생산할 수 있도록 하시오. 재고는 무재고로 가시오. 그걸 당장에 못 간다면 줄이고 쪽으로 계속적으로 그쪽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타이밍적으로. 거꾸로 가는 거. 재고 많아지는 거. 아까 어떻게 여하튼 내용상 재고가 많은 정책. 그것은 타이밍 전략이 맞지 않다.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라도 그 기업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고 문제랄지 생산 리타임에 대한 문제는 잘 생각해야 되는데 결론 계획 생산 모습으로 가지 말고 수생산 모습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는 게 첫 번째 코멘트입니다. 그러니까 타이밍 전략에 있어서 모든 기업은 어떤 모양이라도 재고에 대해서 신경 써야 돼요. 제 친구가 사업을 했습니다. 저보다 아주 똑똑하고 훌륭하고 모든 면에서 뭐 베스트. 그 친구는 제 주변 친구들 중에서 가장 실력이 좋아 보였기 때문에 사업을 하면 대성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친구는 머리가 좋고 아이디어가 좋아서 매우 다양한 사업들을 시작했습니다. 그중에 한 가지 사업이 뭐가 있냐면 소프트웨어 판매 사업이 있었어요. 수입하는 거죠. 그 소프트웨어를 자기가 이제 한국 국내 총판을 맡은 거, 총판 계약을 다 했어요. 총판 계약을 해가지고 수입에다가 이제 국내에 이제 보급하는 건데 본인이 아주 제가 이렇게 똑똑하고 실력도 좋고 뭐 인맥도 좋고 아주 사업적 수완이 좋아가지고 총판을 땄어요. 국내 총판을. 그러니까 한국의 그 브랜드는 이제 그 소프트웨어는 자기밖에 못 파는 거죠. 그럼 자기가 한국 총판을 딱 따고 드디어 뭐 합니까? 이제 그 국내 이제 각 지역마다 도시마다 대리점 계약을 다 하는 거죠. 그럼 자기가 물건 가져다가 쫙 하는 겁니다. 하는 건데 그 대리점 계약의 조건 중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요. 판매 카피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많이 팔면 많을수록 인센티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인센티브가. 그러니까 많이 팔면 많이 팔수록 혜택이 많은 거죠. 그리고 실적이라는 게 계속 올라가는 추이가 그래프가 좋아 보이면 또 인센티브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렇게 판매하는 것이니까 많이 팔수록 무조건 좋게 돼 있는 거죠. 미니멈 이하로 가면은 아까 말 재계약 1년 단위로인가 이거 판매 그 재계약 하잖아요. 재계약을 이제 할 때 재계약 유지가 안 될 수가 있어요. 당신은 뭐 통판 자격이 없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제 친구는 너무나 미래를 낙관하고 자신만만해가지고 자기가 뭐 아주 뭐 발이 넓기 때문에 포캐스팅을 쪽에서 저한테 보여주는데 매우 낙관적으로 뭐 정말 뭐 시장 점유율 100%다 이 말이죠. 국내 시장 포켓을 쫙 해갖고 자기가 어떻게 팔 거고 하고 다 누가 이야기 돼 있고부터 제가 쭉 설명하는데 뭐 아주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부러울 정도로 아주 화려하게 설명도 매우 잘했어요. 그래서 그걸 자신감을 갖고 자기 실력을 믿고 어떻게 됩니까? 오다 발주를 왕창 한 겁니다. 여러분 소프트웨어 카피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CD 있잖아요. 부피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가격은 이게 하나가 이게 아주 비싼 카피가 돼가지고 하나당 뭐 몇천만 원씩 뭐 1억도 하기도 하고 몇천만 원 이런 카피인데 소프트웨어 카피잖아요. 근데 부피는 얼마 안 돼요. 전 재산 다 몰빵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소프트웨어가 들어와서 드디어 창고에 들어오자마자입니다. 그 소프트웨어가 일단은 서류상으로 돈을 지불했고요. 그 한국에 인도가 됐고 그래서 창고에 다 들어와서
이제 뭔만 남았어요? 판매만 하면 돼요. 그렇죠? 판매하면 바로 그 시점에 경쟁 소프트웨어 회사가 덤핑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덤핑을 했어요. 도저히 왜냐하면 소문 들어보니까 그 경쟁 소프트웨어 회사에 강적을 만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 친구 얼마나 제가 뭐 화려한 친구인데요. 모든 면에서. 그 경쟁업체에서 당연히 대응전을 세우지 않겠습니까? 아, 이제 우리 망했다. 그죠? 아, 우리 못 이긴다. 그죠? 대응전을 세웠는데 대응전 그 방법 중에 그 가격이라도. 그죠? 가격 수준. 가격에서 이제 저희도 전략적으로 대응을 확 한 거예요. 딱 했더니 가격이 너무 싸니까 결론을 말하면 안 팔리는 거죠. 이게 안 팔리는 거죠. 전 재산 투자해가지고 빚까지 내가지고. 그렇죠? 재고로 잔뜩 쌓았는데. 쌓고 자기는 자신만만했죠. 근데 공격을 받고 나서 재고는 했는데 물건이 돈 지불했잖아요. 재고는 가지고 이제 팔아야지 돈이 되는 건데. 요새 그 친구 저한테 전화도 오지 않고요. 연락도 안 됩니다. 뭐라 하죠? 명맥만 유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큰 손해를 봐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큰 손해 본 것이 아직까지 제가 보기에 회복이 되고 있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뭐 연락도 잘 안 오고 뭐 이게 얼굴 보기 힘들어요. 옛날에 아주 당당했던 그 친구가. 그렇죠? 저는 그래서 어떻게 말하고 싶냐면 여하튼 재고는 조심해야 된다는 걸 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타이밍 전략에서 재고 전략이라고 막 강조하는데 저도 제 주변에 많은 그런 모습들 있잖아요. 아까 말한 공법이 바뀌어서도 그러고 아까 여하튼 그 재고 생산에 있어서 생산이 무거워지는 것은 지혜롭지 않다는 거죠. 지혜롭지 않다. 그걸 실력을 갖춰가지고 빨리 잘 회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책에서는 타이밍 전략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요. 생산과 재고 전략에서 회전율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해요. 회전율이 중요한 게 회전율을 올려라. 회전율을 올리란 말, 재고자산 회전율을 올리란 말은 좀 바꿔서 말하면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이제 아까 말한 재고수는 줄이라는 말하고 똑같아집니다. 같은 말이에요. 이퀄이에요. 여튼 첫 번째 생산과 재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도 뭐 충분히 동의합니다. 동의하는 그래서 타이밍 전략에서 생산과 재고의 전략의 스피드를 강화하고 회전율을 올리고 재고수를 줄이고 수주 생산의 모습이 강화되도록 그렇죠? 그쪽으로 가야 되는 것은 뭐 타이밍 전략상으로 미래의 경기에 대해서 어떤 경기가 오더라도 호황이든 불황이든지 기업이 생존할 수 있는 방향이니까 모든 기업은 그쪽에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첫 번째 말합니다. 두 번째 아주 특별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두 번째 아주 관심 있는 내용이고 우리 모두가 잘 알아야 될 얘기인데 두 번째가 마케팅 및 가격 결정에 대한 리스크를 말합니다. 마케팅 및 가격 결정이에요. 그러니까 마케팅은 영업을 말하는 거고 가격 결정이라는 것이 가격 수준을 말하는 거죠. 마케팅 및 가격 결정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에 대해서 이 책에서 말하는 거 이런 말이에요. 호황일 때는 장사가 잘 되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는 거예요. 호황일 때는 심지어는 가격을 올려도 좋겠다 이거예요. 심지어는 호황이니까 이게 좋으니까 차별화해서 해서 우리 제품 이게 다릅니다. 라고 신제품 만들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해서 좀 포장을 해서 이거 좀 고급화 시키기도 하고 차별화시키기 위해서 가격을 좀 올려가도 좋을 것 같다는 거죠. 그런데 불황이 예상되면 그죠? 불황이 예상되면 뭘 해야 될 것인가? 불황이 예상되면 이 회사의 이 타이밍 전략에서 매우 강하게 해서 마케팅과 홍보를 강화로 나와요. 일반적으로는 불황이 되면 모든 경비를 줄이죠. 모든 경비 중에서 경비 첫 번째 줄이는 게 뭐죠? 광고비 줄이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돈이 없는데 불황이 되고 매출도 줄기 시작하고 상태가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기업 일반적 기업들은 광고비 줄인다는 거죠. 광고비 줄인다는 거죠. 그런데 이 타이밍 전략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호황일 때는 아무리 광고를 써봐야 표가 나질 않는데 불황일 때는 다 광고 안 하니까 광고한 회사만이 독점적인 자리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 효과가 매우 크다는 거죠. 브랜드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쉽게 말해서 돈을 잘 벌고 있어요. 모든 회사가 광고 비치를 많이 해요. 그래서 모든 잡지나 모든 거 어디 있던데 다 나오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 광고가 많이 보이는 거죠. A사도 보지만 B사, C사 다 보이니까 차별이 안 되는 거예요. 표가 나질 않는다 그 말이에요. 돈은 엄청 많이 쓰고 다 많이 쓰고 있지만 표가 나지 않는데 불황이 딱 와버리면 아무도 광고 안 한다 이거. TV 광고도 안 하고 광고 안 한다 이거죠. 근데 유일하게 광고하면 어떻게 됩니까? 소비자 인식이 탁 돼가지고 브랜드 형성하거나 브랜드 마케팅하는 데서 매우 효과적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케팅 전략과 광고 전략에 있어서 그냥 시대에 따르지 말아라 이런 말이죠. 브랜드 강화하기 위해서는 그게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불황이 됐을 때 특별히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져서 업체의 수가 줄 거니까
빈익빈 부익부가 될 거니까 그때가 바로 뭡니까? 회사를 내실 있게 고객에게 확 타서 시장을 점유할 때라는 거죠. 시장 점유할 때니까 매우 중요한 이야기가 뭐냐면 시장 점유할 때니까 가격을 확 낮춰가지고 시장 점유를 꽉 잡아라. 이런 논리예요. 호황일 때는 시장 점유를 넓히는 게 용이하지 않다는 거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소비자 입장에서 기회도 많고 경쟁이 치열하고 등등해서 그렇다 이거죠. 근데 불황이 딱 되는 순간 소비자들이 전부 이제 움츠리고 있기 때문에 또 매출도 많이 줄기 때문에 다들 위축된다 이거죠. 위축돼가지고 다들 수익이 매출이 줄어드니까 많은 기업들이 단가 인상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적게 팔아도 유지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단가 인상 쪽으로 많이 신경을 쓴다는 거죠. 신제품을 만들어가지고 단가 인상 쪽으로 해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타이밍 전략의 저자는 어떤 이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 불황이 됐을 때는 브랜드 가치도 올리고 브랜드 가치를 올리고 브랜드의 점유율도 올리고 시장 점유율을 올려라. 시장 점유율을 올리는 게 매우 중요하다. 불황 때는. 그래서 시장 점유율을 올리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가격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올리는 건 반대다 이런 말이에요. 가격을 올리면 시장 점유율이 올라갈 것 같다. 가격을 낮추면 낮출수록 시장 점유율이 늘 것 같다. 가격을 낮춰서 시장 점유율을 올리는 것이 매우 좋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가격 정책에 대해서 실패 사례를 많이 적어놨어요. 이 책에서요. 대표적인 사례가 어디입니까? 그 굿이어라고 해가지고 그 타이어 있잖아요. 타이어 만드는 회사. 예, 타이어 만드는 회사가 사업이 잘 됐대요. 매우 사업이 잘 되고 커지고 좋아졌고 또 심지어는 어느 경쟁업체가 뭐 대형 크레임을 받는 리콜을 받는 바람에 갑자기 한 해에 매출이 5배까지 올라가는 해도 있었대요. 여하튼 굿이어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타이어 회사고 자신만만한 거죠. 그래서 이 회사가 드디어 뭔가 주주총회 때 뭐라고 발표했냐면 자신만만하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좀 사업도 잘 되고 있고 판매도 잘 되고 있고 그래서 더 이익을 더 높고 싶고 또 배당도 더 많이 하고 싶고 그래서 뭐라고 주제에 공지했냐면 그 주주 그 보고서 있잖아요. 애뉴얼 레포트 거기다가 딱 코멘트하기를 저희는 뭐 시장 점유율도 좋고 뭐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판매 가격을 지속적으로 올릴 생각입니다. 판매 가격을 지속적으로 올릴 생각입니다라고 공시를 했어요. 미리 선언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분기, 반기 단위로 타이어 가격을 상승시켜 올려갔어요. 올려갔는데 뭐가 왔을까요? 불황이 왔습니다. 경기라고 하는 거 호황, 불황이 이렇게 주기가 있는데 지금 호황일 때 잘 되고 있을 때 좀 잘 되고 있어요. 잘 된 데다 뭐 우리 쓰는 말로 뭐 불난지면 부채질한다 이런 말도 그거 잘 되고 있을 때 경쟁업체가 리콜 받아가지고 판매를 못하는 바람에 매출 5배까지 일시적으로 특수도 있었다 이거죠. 너무 잘 되니까 좋으니까 자신만만해요. 어떤 말입니까? 모든 사람이 우리 회사 물건을 사고 있으니까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단골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 브랜드가 매우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우리 가격이 좀 올라가더라도 우리 충성 고객이 많이 있으니까 매출이 유지된다고 그런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판매 가격을 지속적으로 올려갔는데 하필이면 경쟁회사가 어떻게 합니까? 가격을 대폭 인하하게 됐다는 거예요. 굿이어는 올려가고 있고 경쟁사는 가격을 내려가고 있고 그럼 우리 지혜로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같이 경쟁해야 되니까 가격을 낮추는 걸 해야 되잖아요. 근데 굿이어가 너무 오만해가지고 더 가격을 올렸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뭐 망하다시피 한 거죠. 큰 손실을 보고 주가 수준도 어떻게 됩니까? 완전 박살나버리고 여하튼 모든 면에서 망할 지경까지 이르게 됐다는 것이 굿이어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뭐합니까? 불황에는 가격 정책을 잘 써야 된다. 불황인데도 불구하고 가격을 올리는 것은 소비자에 대해서 너무 오만한 거 아닌가? 이런 태도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책에 잘 보면은 타이밍에 대해서 뭐에 가장 민감하냐면 소비자 눈치 보는 거예요. 시장 눈치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호황일 때는 소비자가 마음이 좀 여유가 있을 것 같으니까 좀 어찌 하더라도 소비자 봐줄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불황이 되면 소비자가 냉정해진다는 거죠. 냉정한 소비자들을 어떻게 마음을 잡을 것인가 하면 가격 올려가지고야 마음 잡는 거 아닌 것 같다는 게 이런 이야기죠. 불황이니까 더 가까이 친절하게 다가가고 더 가까이 가서 그것들을 좀 풀어가야지 되지 않겠는가라고 이제 말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하튼 뭐 브랜드를 강화하는 전략 같은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 그것이 이제 두 번째 마케팅적인 영역과 가격 정책이 있어서 호황과 불황 시에서 그걸 잘 생각해서 대응해야지 역으로 가면 회사 망합니다는 이야기를 매우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시기라고 하는 건 불황이라는 게 계속 올 수가 있고 주기적으로 뭐 지금이 호황이라면 그 다 트렌드는 다 읽어진다는 거죠. 한국은행 자료를 보든지 통계청 자료를 보든지 뭐 다 이게 트렌드 우리가 거시 경제에 대한 게 계속 발표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보면 그래서 내년에 경제성이 얼마 된다고 볼 것인가 그거 다 이미 많이 예측이고 숫자 약간 오차가 있긴 있겠지만 그래도 호황인지 불황인지 정도는 다 판단이 된다는 거죠. 그럼 거기에 따라서 우리 회사는 마케팅 전략과 그 다음에 그 가격 정책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것은 시대를 보면서 내 마음대로 올리지 말고 내 마음대로 낮추지 말고 시대를 보면서 흐름을 보면서 그것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마케팅 그리고 가격 정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 번째가 아주 특별한 이야기인데요. 세 번째가 위험 관리라고 해요. 리스크 매니지먼트라고 합니다. 매우 크리티컬합니다. 어떤 거냐면요. 모든 사업에 있어서 리스크가 존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리스크. 제가 어느 그 국내 대기업을 갔더니요. 그 대기업에서는요. 리스크 관리를 이렇게도 합니다. 신규 업체가 거래를 이렇게 하려고 하잖아요. 신규 업체가 등록되려고 하면은 정상적인 견적가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합니다. 이렇게 리스크 코스트를 넣어요. 장기 거래하고 신뢰성 있고 쭉 거래하는 기업은 리스크가 별로 없어요. 하던 대로 하니까 그 관리 비용이 담당자와 관계된 사람이 뭐 할 필요 있으면 뭐 특별히 관리할 필요 없는 거죠. 계속 거래하는 기업인데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 안심이 되니까 안심이 되고 리스크가 없으니까 뭐 합니까? 관리 비용이 적게 들어가지만 신규 업체가 등장하잖아요. 그럼 출장도 가봐야 되잖아요. 그 수익 검사도 해야 되겠죠. 또 출장 검사 해야 되겠죠. 또 이것도 서로 신경 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 합니까? 운영 비용 있지요. 그러니까 이 업체하고 이게 제대로 세팅되기까지는 많은 관리 공수와 노력과 관심과 투자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원가에 반영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단가로만 보지 말고 단가 플러스 리스크 코스트. 그래서 기존 거래 업체는 리스크가 거의 적으니까 그걸 뭐 쉽게 숫자로 말하면 예를 들면 거래 금액 있잖아요. 거래 금액에다가 약간의 뭐 상징적으로 얼마만 약간만 올려줘도 리스크 코스트는 끝나지만은 신규 거래 업체는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한 금액을 리스크 코스트에 올려놓습니다. 그래놓고 종합 비교를 하는 거죠. 자, 리스크 코스트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실제 많은 구매 행위에서요. 대기업의 구매팀에서는 리스크 코스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떻게 계량화할 것인가, 그걸 어떻게 우리가 반영할 것인가, 리스크에 대한 것을 다 고려하고 다 합니다. 근데 리스크에는 종류가 한 3가지 종류가 명백하게 존재합니다. 첫 번째 존재하는 그 리스크가 뭐냐면 환율에 대한 거야. 요새는 국제화되다 보니까 우리가 사고 있는 모든 원자재든지 아니면 수출하고 있는 물건이든지 전부가 환율에 대한 리스크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든다면 항공사들 중에서요. 비행기 항공사 중에서 가장 유명하게 성공사로 나오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가 사우스웨스트 항공입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여러 면에서 성공사래요. 근데 환율에 대해서도 뭐합니까? 사우스웨스트에서는 환율에 대한 것도 이렇게 좀 보는 거예요. 환율을 봐가지고 사우스웨스트는 환율만 보는 것이 아니고 또 그 아까 그 유가 있잖아요. 유류. 비행기에는 또 연료를 많이 쓰니까 유가고 오펙이랄지 뭐 등등해서 유가의 변동에 대한 추이, 미래 트렌드죠. 미래 트렌드 봐고 오르면 오른 대로 내리면 내리는 걸 트렌드 봐가지고 거기서 뭘 합니까? 옵션을 건다 할지. 그러니까 계약을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죠. 오를 거로 예상되니까 어떻게 계약을 해야겠다. 장기 물량 공급해서 지금 가격으로 1년 동안 사는 걸 하겠다랄지. 이거 포캐스팅에 의거해서. 그런데 노스웨스트를 비롯해서 다른 회사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맡긴다는 거죠. 흐름에 맡긴다는 거죠. 순발력 흐름에 맡긴데 흐름에 맡긴 회사하고 사우스웨스트가 환율이랄지 그 다음에 유가 같은 것을 잘 검토해가지고 거기에 대응하는 거하고는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죠. 차이 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리스크 매니지먼트라는 용어가 환율이랄지 유가랄지 아니면 이자율 우리 보면 기준금리가 오르고 내리고 계속 트렌드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 기준금리가 뭐 계속 오르는 추세랄지 내리는 추세랄지 어떻할지 금리에 대한 것이 당연히 여러 산업에 미치는 영향들이 계속 있는 거죠. 그리고 거시적으로 경기 트렌드에 대한 것도 리스크죠. 경기 트렌드. 경기 흐름에 대한 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거. 그렇죠? 그런 모든 능력들이 전부 리스크의 조건들이 되는데 그 리스크에 대한 것들을 잘 봐서 대응해야 될 것 같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대응하면 좋겠습니까? 리스크는 있는데 어떻게 사업하는 사람이 대응하면 좋겠습니까? 할 때 리스크가 예상되는데 리스크 예상되면 잘 팔릴지 안 팔릴지 모르겠다 하는데 생산 설비나 자본 투자를 많이 한다는 것은 그건 지롭지 않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웃소싱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웃소싱. 아웃소싱은 파트너를 많이 만드는 거죠. 쉽게 말해서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거죠. 쉽게 해서 제가 생산 캐파가 열이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주문이 더 늘 것 같아요. 지금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열이 15이 될 것 같습니다. 15이 될 것 같은데 근데 내후년 되면 불황이 온다는 거야. 그럼 열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때는. 그러면 내가 지금 열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오다는 15을 요구하고 있는데 나중에 불황에 가까운 미래에 오게 되면은 15에 열도 잘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죠. 에 대해서 말하기는 다섯을 투자하지 말고 캐파를 늘리지 말고 다섯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하고 전략적 제휴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업무 제휴를 하는 거죠. 아웃소싱이죠. 그렇게 해서 오다 열이 오면 열은 내가 만들어서 납품하고 다섯은 저 부탁해서 만들어서 납품하도록. 그죠? 그러면 당장은 볼 때 그 내가 직접 하는 것보다 손해 같아 보이긴 하지만 나중에 불황이 왔을 때 내가 15을 가지고 7밖에 안 되면 가동률이 50%밖에 안 되는 거지만 열을 가지고 7 되면 가동률이 70% 되니까 뭐 할 수 있죠? 견딜 수가 있고 또 운영을 해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리스크 매니지먼트 중에서 생산 캐파 같은 경우에 있어서 아웃소싱 전략을 적절하게 효과적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불황이 예상이 된다면 리스크에서 생산 캐파를 아웃소싱 전략을 적절하게 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아주 재미난 이야기는 리스크 매니지먼트일수록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가 어느 쪽 투자를 하는 거야? 신제품 개발 쪽이에요. 여기 쓰는 아주 중요한 용어가 뭐냐면 신제품 개발에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개발 기간이 걸린다는 거죠. 타이밍에 있어서. 그러니까 뭐냐면 필요한 시점에 신제품 개발하고 야 이제는 물건 잘 팔릴 것 같으니까 좋은 제품 만들어서 이제 팔자. 그러면 제품 만들고 있는 동안에 기회 손실이 발생하니까 불황일 때 뜨면 신제품 개발 이제 다음 호황을 대비해갖고 지금부터 신제품 개발 들어가서 쫙 준비하면 뭐 이게 한 번에 나오지 않고 이거 보면 또 트라이 앤드 에라도 하고 보완하다 보면 세월이 많이 가겠네요. 그 세월이 뭐합니까? 신제품 개발 기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내놓을 만한 때 딱 됐을 때 경기는 호황으로 들어가면 이제 준비된 제품이 있으니까 호황 때 물건을 제대로 팔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근데 많은 회사가 타임 매니지먼트 뭐냐면 시대에 따라가고 있는 회사들은 이 말이죠. 불황이 오면 이제 투자도 줄이고 광고도 안 하고 이렇게 위축된다 이거죠. 직원도 막 줄이고 해고하고. 일반적인 경향이 왜?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근데 경기가 안 좋은데 뭘 하는 거야? 아니 경기라고 하는 것은 또 내려갔으면 올라갈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럼 시간은 걸린다 이거죠. 걸리는 시간을 R&D 기간으로 쓰라는 거죠. 그게 타이밍 전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불황이 됐는데 R&D 제품을 개발팀을 만들어가지고 개발에 착수하는 회사는 뭐합니까? 다음 어느 때인가 호황이 왔을 때 분명히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계단머리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거지만 불황일 때 R&D 안 해온 회사는 호황이 됐을 때 팔 물건이 뭐가 있을까? 그거 안 된다 이거죠. 그런 면에서 뭐합니까? 이제 신제품 개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위험관리 중에서 또 대안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불황일 때 드디어 신고객과 신시장과 새로운 목표 고객 있잖아요. 이제 드디어 찾아 나설 때가 됐다 이렇게 말해요. 자, 호황일 때는 기존 거래선 대응해주기도 바쁩니다. 그렇죠? 제가 중국에 한번 갔는데요. 작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중국의 어느 메이커를 방문했는데 중국 회사예요. 중국 메이커 방문했는데 그 회사 사장님께서 저한테 컨설팅에 대해서 상담을 요구하는데 내용이 뭐냐면 어떻게 고객을 기분 나쁘지 않게 거절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걸 컨설팅 해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게 어떤 상황인데요? 이렇게 물었죠. 그랬더니 생산 능력을 계속 작년보다 올해보다 지금 3배 시켜가고 있대요. 생산 능력을. 3배 시켜가는데 주문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생산 능력을 3배 켰는데 주문량은 10배 는데요. 근데 현재 고객 있잖아요. 현재 고객을 결국 못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생산 능력은 3배를 키웠는데 주문량은 10배가 커졌기 때문에 결국은 거절해야 되는데 못 해주니까 거절해야 되는데 앞으로 불황을 대비해서 고객 관계를 끊고 싶진 않다는 거죠. 고객이 여하튼 그 연결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은 없어서 납품을 못 하는데 관계는 끊고 싶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런 자문을 제가 요청을 받았어요. 제가 그때 당시 작년 방문했던 중국 업체들의 분위기가 좀 그랬어요. 분위기가 어떤 뭐냐면 오다가 무한정 같이 보였다 이거죠. 여러분 그런 회사에서 신규 고객을 찾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지금 오는 오다도 다 못 해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호황일 때 상황이 주문이 많고 다 바쁘다 이거죠. 호황이라는 말은 물량이 많다는 말이고 모두가 정신없다 그 말이죠. 현재 주어진 일 가져도 오버타임 해야 되죠. 잔업해야 되죠. 특근해야 되죠. 밤새 일해가지고 해야지 납기를 대응해주고 있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신규 고객 창출이라는 용어는 아예 우선순위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기업이 계속 성장하려면 고객 수가 안 늘어도 되냐 그 말이에요. 현재 고객만 갖고 미래에 연속할 수 있냐는 거죠. 현재 고객은 회사도 커지려면 고객이 더 늘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근데 늘어야 되는데 호황일 때 늘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의 여유도 없고 필요도 없고 고객 생각 늘려봐봐요. 주문 받아봐요. 생산도 납품도 못 해줄 건데 그걸 어떻게 늘릴 수 있냐. 여건이 안 된다 그 말이죠. 근데 불황이 딱 오는 순간 이제 드디어 뭐합니까? 이제 일량이 적어지네요. 가동률이 떨어지겠네요. 일거리가 적네요. 그리고 기존 오다만 가지고 충분치가 못하네요. 그러면 드디어 이제 타이밍이 뭐 할 타이밍입니까? 신규 시장이랄지 신규 고객이랄지 새로운 고객을 이제 드디어 전략적으로 열심히 발품 팔아서 만나고 등등해서 준비할 때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지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호황이 왔을 때 이제 신규 고객 개발한 팀도 오다가 올 거고 기존 고객도 오다가 와야지 회사가 한 단계 더 성장이 되는 거죠. 고객 수가 늘려가는 것과 우리 회사의 고객 수가 늘어가는 거죠. 늘어가는 것과 회사 성장은 비례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비례성이.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래하는 기업 수가 몇 개입니까? 라고 말할 때 30개입니다. 100개입니다. 300개입니다. 이렇게 숫자를 말할 수 있는데 그 숫자가 클수록 그 회사는 안정성이 있는 거죠. 그 숫자 적을수록 걱정이 좀 되는 거죠. 근데 호황일 때는 어떻게 합니까? 숫자 늘릴 방법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기존 오다 가지고도 다 모든 우리 가지고 있는 맨파워나 여력이 없어가지고 못하는 건데 그것도 신규 오다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대응을 못 해주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불황이 온다는 것은 바로 뭔가 신규 시장과 신규 고객과 그것을 개척할 타임이라고 타임을 인식하라 그 말이죠. 근데 많은 기업이 어떻게 합니까? 아까 호황이 되면 막 분위기 좋고 막 붕 떠 있다가 불황이 오는 순간 다 거쳐갖고 이제 출장비도 줄인다 그 말이죠. 아까 광고도 안 한다 했지만 신규 업체 개발했잖아요. 돈 들어간다고. 돈이 없는데 뭐 어디서 싸 돌아다니냐고 했고 돈 있을 때는 맘대로 돌아다니고 출장 많이 다녀도 다 그러니까 편하게 봐주는 사람들이 회사가 어떻게 합니까? 불황이 되니까 모든 거 통제, 모든 경비 50% 삭감, 모든 경비 70% 삭감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출장도 못 가죠. 뭐 그래서 모두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하면 얼굴도 못 보고. 근데 여기서는 타이밍 전략에서는 뭐라 합니까? 불황일 때는 신시장 개척할 타이밍입니다. 우리 회사 고객 수가 100개라고 한다면 불황 한번 올 때마다 이제 150개 늘고 또 불황 올 때마다 또 늘고 불황 올 때마다 고객 수가 늘어나고 호황이 되면 그만큼 또 커지고 타이밍, 그래서 타이밍 전략에서 위험 리스크 매니지먼트에서 매우 중요하게 그걸 봐야 됩니다. 신시장 개척을 하자면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한 말을 다시 들어보면 이런 말을 해요. 위험 관리 리스크 매니지먼트라는 것은 리스크가 오면 기회가 온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책에서는 뭐라고 썼냐면 리스크라는 용어를 한자로 쓰면 위기라고 합니다. 그렇죠? 위자는 위협이고 기자는 기회입니다. 라고 이 책에 써놨어요. 그러니까 리스크는 기회입니다. 그렇죠? 위기는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시장을 장악할 수 있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고 호황을 준비할 수 있는 호황의 다음 때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라고 리스크를 썼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나와 있는 단어가 이제 자본 지출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자본 지출. 자본 지출은 이제 쉽게 해서 투자하는 걸 말합니다. 투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건데 투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말한 내용이 뭐냐면 아까 호황과 불황에 대해서 다 대응하는데 신제품을 개발하면은 거기에 따른 투자가 필요하죠. 양산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러한 투자는 어떻게 합니까? 불황일 때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불황일 때 불황이라 해서 돈이 없고 매출도 줄고 이제 회사 수익도 안 좋아진다는 거죠. 근데 그때 하더라도 아까 R&D 잘하라고 했잖아요. 신제품 개발 잘하는데 신제품 개발에 따르는 뭐 합니까? 양산을 확보하는 거. 그렇죠? 기계도 투자해야 되겠죠. 그리고 돌려봐야 되겠죠. 제품을 만들어 봐야 되겠죠. 그리고 준비를 해서 트라이어도 하고 드디어 뭐 양산을 대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호황을 대응해야 되죠. 거기에 따르는 게 신제품 개발에 따르는 자본에 대한 투자, 특히 아까 양산 설비에 대한 캐파에 대한 투자 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잘해야 된다. 근데 자본 지출에서 아주 재미난 말이 있는데 저도 100% 동의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어떤 제품이라도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수명이 있다는 거거든요. 모든 기술과 공법은 수명이 있다고 합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수명이 짧아서 2년밖에 가지 않고 예를 들어서 2, 3년밖에 가지 않고 일반 제품, 자동차 부품이나 이런 쪽 전자 쪽 같은 5년쯤 간다고 말하고 제일 수명이 긴 철강 산업이 철강산업도 30년밖에 안 간다는 거예요. 30년. 그러니까 모든 기술은 수명이 있다는 거죠. 수명이라는 건 경쟁력의 수준을 말합니다. 그 말은 거꾸로 말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신기술과 신공법은 항상 등장한다는 거죠. 다만 그 타이밍이 언제인지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근데 자본 지출 중에서 뭐냐면 신기술과 신공법을 개발하거나 확보하는 데 대한 투자는 아낌없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공법에 대한 투자는 문제가 있지만 기존 공법에 대한 투자는 그 수명이 있는 거니까 그건 타이밍상으로 따져볼 게 많이 있지만 우리가 사업하고 일하는 과정 속에서 신기술이나 신공법에 대한 어떤 제한이 있을 수가 있는데
신기술과 신공법은 뭐합니까? 미래의 경쟁력이기 때문에 미래의 경쟁을 확보해야 된다 이거죠. 근데 미래의 경쟁을 확보하는 데는 돈이 들어간다 이거죠. 그렇죠? 신기술과 신공법을 확보하는 데는 거기에 대한 투자는 아낌없이 해야 된다. 그것은 불황이든 호황이든 관계없이 기술력에 대한 투자는 자본적 지출 중에서 그것은 뭐 망설이지 않고 신기술과 신공법이 있는 걸 투자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다섯 번째가 M&A 건이 있어요. 기업 인수 및 매각에 대한 거, M&A에 대한 내용인데 우리 국내는 M&A가 활발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요. 근데 미국이랄지 외국은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M&A가 매우 활발합니다. 심지어 벤처기업 하는 사람의 거의 대부분이요. 미국에서 벤처기업 하는 사람의 거의 과장 99%가 어떻게 합니까? 벤처기업을 잘 상품화해가지고 좀 모양을 가능성을 만들어가지고 언제 매각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창업은 내가 했어요. 창업했는데 이것을 30년, 50년, 100년 내에 끌어가겠다라는 생각이 아니고 이제 이게 잘 제품 개발해가지고 좋은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드디어 이것을 뭐 잘할 수 있는 자본을 큰 자본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게 적정 가격으로 파는 것. 그죠? 히트앤드런. 또 해서 또 그 자본 갖고 또 내가 하고 싶은 제품을 또 벤처 개발하는 그런 스타일이 미국에서는 유행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는 벤처 기업의 그 M&A에 대한 것이 별로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는데 뭐 외국 같은 경우 미국을 비롯해서 M&A 시장이 활발하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가면 갈수록 M&A 쪽에 대한 것이 활발해질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그죠? 1997년, 8년 IMF 왔을 때 우리나라 대규모 M&A 쪽이 있었고 지금은 이제 옛날보다는 지금 이제 M&A가 많이 활성화되죠. 옛날보다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M&A에 대한 것이 계속 좀 더 활성화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M&A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어떤 이야기 하냐면 여기서는 마이크론 회사를 성공사로 설명했어요. 마이크론 회사가 D램을 만들고 있는데 이제 성공사를 설계했다는 말이 뭐냐면 마이크론 회사가 D램을 만들고 있는데 1998년도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사에서 규모가 너무 크고 불황이 오니까 자기들 캐파 있잖아요. 캐파를 다 유지 못해가지고 공장을 매각에 대한 검토가 나오니까 이 마이크론사에서 공장을 해외 공장 4개를 인수했대요. 4개를 인수하면서 가격을 매우 싸게 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산 가치나 이게 돈으로 계산하면은 예를 들어서 돈이 얼마면 한 30억 내지 40억 불 정도에 되고 평가적인 자산을 무려 9.5억에 10억 이하로 샀다는 거죠. 그래서 가격을 거의 4분의 1 가격, 시가에 정상가격 4분의 1 가격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황이었으니까. 그리고 뭐합니까? 불황이고 가동률이 떨어지니까. 그 공장을 매각하려고 하니까. 근데 마그네틱 그 공장 3과 동시에 어떤 큰 인센티브가 생겼냐면은 경쟁사의 공장을 사버렸기 때문에 경쟁 생산 캐파가 적어지니까 경쟁 생산량이 적어지기 때문에 공장이 적어지니까 우리 마켓쉐어를 지키는 데 유리해졌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공장 산 곳은 산 공장은 생산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왜? 불황이니까. 그렇죠? 경쟁사가 그 공장을 소유하면 생산할 거잖아요. 공장이 돌리겠죠. 돌린 것만큼 시장에 물건이 풀리니까 그러는데 공장을 사버렸으니까 경쟁사의 생산량이 적어졌고 그만큼은 산 것만큼은 경쟁 생산량이 적어진 효과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시장에 물건이 적어졌으니까 그만큼 뭐 가격 조정이 용이해졌다. 근데 중요한 것은 불황이었기 때문에 불황이어서 공장 가격이 떨어졌을 때 공장 4개를 사는 것이 시가로 해서 40억 불을 줘야 될 것을 10억 이하로 샀으니까 10억 불 이하로 사게 됐으니까 매우 크게 뭐 25% 수준으로 싸게 되니까 남는 장사다. 자산 취득, M&A는 뭐죠? 불황이 될 때 싸게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불황일 때는 싸게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만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요. 뭐 이 회사가 D램이라는 이 회사에서 도시바에서요. 아까 그 마이크론 이야기, 마이크론이 2002년도에 도시바가 너무 또 D램 쪽이 어려워져가지고 공장을 또 매각으로 내놨대요. 매각해서 시가총액을 계산해 보면 이게 자산 가치 계산하면 20억 불 정도 되는 것을 마이크론에 무려 3억 불밖에 안 주고 그 공장을 매입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M&A에 대해서 이 책에서는 이렇게 하면 실력이 없는 사람은 M&A를요 비쌀 때 사가지고 싸게 파는 사람이 실력 없는 사람이고, 그렇죠? 실력 좋은 사람은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파는 사람이 실력 좋은 거다 이거죠. 근데 언제 싸게 살 수 있습니까? 호황일 때는 거품이 많이 끼니까 무조건 비싸다 이거죠. 그러니까 호황일 때는 기업 사는 게 아니다 이거죠. 호황일 때는 거꾸로 팔 때다 이거죠. 호황일 때는 우리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과 중에서 팔 거 있죠. 사업부든지 뭐든지 팔 거 있으면 호황 때 팔아라 이거죠. 제값 받고 좋은 가격으로 팔아라 이거죠. 팔 때다 이거죠. 대신 불황이 되면은 모든 가격이 떨어진다 이거죠. M&A 관점에서 본다면 불황일 때는 매입할 때 매수할 때고, 그렇죠? 매수할 때고, 그냥 호황일 때는 팔 때다 이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꾸로 한다는 거죠. 호황일 때는 막 살려고 하고, 불황이니까 팔아치우려고 하고,
그렇죠? 근데 타이밍 전략에서는 글쎄 M&A의 기본 정신은 싸게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는 건? 팔 때는 또 비싸게 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불황인데 어떻게 비싸게 팔 수 있어요? 그렇죠? 불황인데 어떻게 비싸게 팔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호황일 때 어떻게 싸게 살 수 있어요?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 당연한 상식이 뭐냐면 불황일 때 싸게 사야 되고, 그죠? 이게 회사가 커지려면 규모 생산 캐파도 커지고 등등 하려면 확보해야 되는데 확보할 때 내가 투자하면 30억에서 40억 들어가야 될 것을 5억, 10억에 살 수 있는데, 그럼 아까 투자하라고 했잖아요. 미래를 위해서 R&D 투자하고 뭐 신제품 투자하고 생산 캐파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M&A 전략에서는 불황일 때는 사라 이렇게 말하죠. 이 회사 이 책에서는 마이크론에 대해서 매우 대단한 성공 사례여가지고 아까 말한 도시바하고 이야기를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어떤 공장을 매입했던 사건들에 대한 것 숫자적으로나 큰 메리트가 있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페어 아이작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에 대해서는 신용평가회사라고 그래요. 근데 신용평가에서 이 회사가 시너지 효과를 계산했더니 HNC라는 회사가 자기들이 시너지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M&A를 검토를 했는데 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시너지 효과가 있으려면 그 회사를 사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드디어 뭔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한 거죠. 근데 가격을 딱 했는데 가격이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품이 끼니까. 그러니까 그 회사 정상적 가격이 있을 거잖아요. 가격이 있는데 가격이 이만큼 되면 살려고 했는데 더 부르니까 살 수가 없는. 그래서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계약이 안 됐다는 거죠. 근데 시간이 또 지났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경기라는 게 움직이니까 다시 또 이제 좀 상황이 돼가지고 또 입찰을 붙었어요. 또 가서 또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뭐 안 팔랍니까? 저희가 살릴 의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있는데 또 안 맞았다는 거예요. 무려 이게 또 몇 년 거쳐서 또 하고 해가지고 드디어 뭔가 불황 때가 딱 됐더니 그러죠. 그러니까 이 회사는 그 회사를 M&A 하면은 시너지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M&A 하고 싶어 해요. 근데 가격이 비싸요. 비싸니까 못 샀어요. 못 샀는데 경기가 움직이니까 어느 때가 딱 됐더니 드디어 뭡니까? 가격이 불황이 돼가지고 그 HNC 가격이 아주 밑으로 내려갔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가격을 샀다는 거예요. 샀더니 어떻게 됩니까? 시너지 효과 나와가지고 사자마자부터, 그죠? 시너지 효과 이제 드디어 사업의 시너지 효과 나와서 성공하게 됐다는 거예요. 금방 뭐 매출도 올라가 버리고 부가가치도 올라가고 이익도 올라가고 매출 모든 게 올라가서 사업이 급성장하고 성장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야 될 회사도 타이밍이 쉽게 해서 이제 이 책에서는 뭐라 하면 HNC를 호황일 때 꼭 사고 싶었지만은 가격을 프리미엄 더 주고라도 그런 의사결정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안 한 거 잘한 거다 그냥 그 말이죠. 왜냐면 너무 비싸니까. 왜냐면 M&A 기본 전략이 싸게 사고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 호황일 때 거래하니까 가격이 너무 비싸다 이거죠. 살 때가 아니다 이거죠. 타이밍이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타이밍 그게. 그러니까 타이밍이 중요한데 타이밍 아니고 타이밍 아닐 때 그 거래 결정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랬어요. 관계가 있고 관심 있는 회사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 휴렛패카드 이야기인데요. 휴렛패카드가 여러분도 아시는 것 같죠. 퍼스널 컴퓨터도 만들고 여러 가지 IT도 만들고 여러 가지 많은 미국의 벤처 기업 1호죠. 성공했습니다. 매우 커졌어요. 근데 현재 사업을 좀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 사업 다각화에 대한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이제 검토한 끝에 소프트웨어 쪽을 검토했어요. 그래서 검토한 게 뭐냐면 컨설팅 사업을 하겠다라고 휴렛패카드가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컨설팅 회사 중에서 어디를 할까 해서 쫙 연구한 끝에 선택한 회사가 PwC였어요. PwC가 회계법인하고 컨설팅 사업이 같이 있는데 정부나 객관성 문제될 거고 회계법인 회계만 하고 컨설팅 같이 하지 마라. 공정성에 문제 있으니까 컨설팅 사업부를 매각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휴렛패카드의 피리오드니까 그 회장께서 사장께 CEO가 드디어 보니까 매우 적극적으로 PwC하고 프로포즈를 한 거예요. 매우 적극적으로. 뭐 금액을 해서 얼마 180억 달러 뭐 이런 정도 매우 큰 금액을 제시해가지고 드디어 뭔가 프로포즈를 한 거예요. 근데 PwC 입장에서는 팔긴 팔아야 되는데 뭐 이러고 해서 뭐 제값받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을 더 이렇게 조정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큰 금액을 가지고 제안했는데도 불구하고 협상이 잘 안 돼서 결국은 그게 이렇게 안 됐어요. 안 되고 나니까 휴렛패카드 입장에서는 뭔가 시너지 효과를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는 M&A를 해야지 회사가 커진다고 생각했는데 PwC의 인수가 이제 안 되니까 그럼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뭐 할까 하다가 연구한 끝에 잡은 게 차라리 그러면 퍼스널 컴퓨터를 꽉 잡아버리겠다. 라고 생각해서 컴퓨터 퍼스널 컴퓨터 분야에서 가장 큰 회사하고 영향력이 있었던 회사 중에 하나가 컴팩 컴퓨터인데 컴팩 컴퓨터에서 프로포즈를 한 거예요. 컴팩 컴퓨터 우리 같이 M&A 해가지고 우리 퍼스널 컴퓨터 시장을 꽉 잡자. 이렇게 잡은 거죠.
그래서 그걸 아까 말한 그러니까 PwC라는 컨설팅 사업 부문을 PwC의 컨설팅 사업 부문을 인수하려고 생각했던 그것은 성공하지 못했고 그것을 방향을 돌려가지고 컴퓨터를 인수하게 됐는데 이제 드디어 이 책의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휴렛패카드의 가장 큰 실수인 것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퍼스널 컴퓨터 시장은 미래 시장이 아니고 소프트웨어나 컨설팅 시장은 미래 시장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M&A를 하면 회사가 신흥하면 앞으로 가야 되는데 컴퓨터도 휴렛패카드도 퍼스널 컴퓨터 갖고 좀 헤매고 있고 잘 안 되고 있는데 둘이 합쳐봐야 이게 과거로 가는데 그러니까 회사가 M&A를 하면서 앞으로 가야지 어떻게 뒤로 갔냐는 거죠. 그렇죠? 더해갖고 어려워진다 이거죠. 같이 어려워진다. 아니 커지가. 그런데 이제 드디어 시간이 지나서 불황이 됐습니다. 불황이 됐더니 PwC에서 계속 이제 정부의 압력도 있고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팔려고 내놨어요. 매물로 내놨는데 이미 휴렛패카드는 컴퓨터 사버렸기 때문에 추가 여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미 계산에서 빠진 거죠. 빠졌는데 PwC 규모가 너무 커가지고 살만한 회사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누가 끼어들어왔습니까? IBM이. 들어와서 정 안 되면 내가 할까요? 그래서 무려 15분의 1 가격으로. 쉽게 말해서 휴렛패카드가 프로포즈를 했던 금액에 매우 낮은 금액으로 프로포즈를 했는데 그게 거래가 성사돼가지고 샀다는 거죠. 그래서 IBM은 PwC의 컨설팅 부문을 인수한 것과 동시에 날개를 달아가지고 오늘의 IBM으로 부활했다는 거예요. 휴렛패카드가 처음 생각은 참 잘했었는데 아까 뭔 생각? PwC를 인수하겠다는 생각 너무 좋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아까 생각하는 것이 아까 페어 아이작이라는 회사 있잖아요. 페어 HNC를 합병하고 싶었는데 가격이 안 맞으니까 버티고 드디어 서너 번 만에 그렇죠. 드디어 브라이언트 가격을 인수했잖아요. 그렇죠? 인수했으니까 그걸 좀 휴렛패카드가 배웠어야 될 거 아닌가. 그러니까 첫 판단을 맞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PwC를 인수하겠다. 그건 맞았다 이거죠. 그럼 PwC 인수를 그냥 끈을 놓지 말고 붙잡고 있으면서 안 맞으면 또 경기라는 게 호황불황 계속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타이밍의 문제인데 아까 타이밍의 문제인데 어떤 타이밍 전략이래요. 타이밍의 문제도 뭐냐면 정부의 압력이 있어요. PwC의 컨설팅은 매각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다만 타이밍이 이제 뭐 지금 매각할 수도 나중에 매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가면 갈수록 매각의 압력은 세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휴렛패카드 입장에서는 뭘 했어야 된다라고 이 책의 저자를 말하면 매각이 실패했잖아요. 실패했으면 일단 우성협상 대상자 있잖아요. 그렇죠? 그 권한으로 만들어 놓고 또 기다리고 있다가 이 말을 하는 거죠. 그 가격은 안 됩니다. 그렇게 이제 하고 안 됩니다. 저희가 당신 회사에 매입에 대해 이 사업에 관심은 있는데 금액이 안 맞네요. 참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시간 지나면 또 가게 하면 휴렛패카드 PwC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시간이 아까 1년 지나고 나서 어느 시간 지나고 나서 전에 그 가격으로 합시다. 이제 이 말 나오겠죠. 그러면 또 이제 아니 그때는 그 가격이 지금은 아니니까 또 해서 가격 지금 또 이제 수정가격을 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상황에 맞는 적절한 가격으로서 그렇죠. 근데 뭐랍니까? 불황일 때나 상대방이 타이밍에 있어서 PwC 입장에서는 결국은 매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매각의 압력이 세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이쪽이 협상이 더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러면 인내심을 가지고 버텨갖고 그걸 목표를 달성해야지. 그 목표를 경쟁업체나 IBM에다 넘겨줘가지고 경쟁업체는 승승장구하게 만들어오고 자기는 쪼그라들게 만드는 이런 경영상의 패착이 있을 수 있느냐. 그렇죠? 라고 이야기합니다. M&A에서 대단히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휴렛패카드를 혹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휴렛패카드가 컴퓨터를 인수한 것은 비즈니스의 어떤 미래 타이밍 전략으로 봤을 때 실패하다. 그리고 처음 방향 아까 PwC의 컨설팅 부문을 인수하겠다고 마음 먹었으면 그걸 뭐 잘 전략을 세워가지고 관리를 잘 해가지고 그 목표를 관설해야지 될 거 아니냐. 좀 거꾸로 말해서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네요. 휴렛패카드가 미래 사업을 위해서 다각을 위해서 M&A를 전략하겠다 하면서 컨설팅 부문을 인수하겠다고 가정했다면, 그렇죠? 인수했다면 컨설팅 사업에서 내부적으로 컨설팅 팀을 만들 수도 있겠네요. 휴렛패카드는 매우 경쟁 있는 회사니까 컨설팅 팀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그리고 PwC가 안 되더라도 지구상의 컨설팅은 수도 없이 많잖아요. PwC 같은 회사가 많죠. 그러면 A를 하려고 했는데 A가 제일 마음에 드는데 A가 정 안 되면 B, C, D가 있을 수가 있고 B 중에 또 협상을 다 A가 안 된다니까 B를 협상해보고 C도 해보고 협상해볼 수 있겠죠. 유사 조건도 있을 거고. 그러면 여하튼 뭐 꼭 PwC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컨설팅 회사를 M&A 해가 인수해가지고 그쪽을 강화해서 그렇게 또
가면 갈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렇죠? 그러다가 4월 몇 년 지나서 아까 말한 PWC가 헐값으로 나오면 확대한 선수 그때 인쇄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방향을 올때 자꾸 왜 못 기다렸냐. 그죠? 왜 못 기다려야 되냐. 타이밍에 있어서. 그러니까 M&A의 타이밍은 뭡니까?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M&A 전략이다. 비쌀 때 사지 마라. 쌀 때 사라. 팔 때는 비쌀 때 팔아라. 그렇죠? 그게 M&A 기본 정식 아니냐. 그렇죠? 근데 그렇다면 거꾸로 말하면 불황일 때는 M&A 할 때인 것 같다는 거예요. 불황일 때는. 그렇죠? 호황일 때는 팔 때인 것 같다는 거죠. 근데 일반적인 기업은 어떻게 합니까? 거꾸로 한다. 그렇죠? 거꾸로 한다. 그래서 그 점을 좀 봐야 된다. 그래서 기업 인수 및 제작에 대해서. 맨 마지막 6번째가 이제 인적 자원인데요. 인적 사람 관리. 인적 자원은 뭐 저와 여러분 다 아는 말로 딱 한마디예요. 일반적으로 미국의 많은 기업들과 전 세계 모든 기업들이 어떻게 합니까? 호황일 때는 인력을 많이 뽑지만 불황일 때는 일거리가 없으니까 인력 확 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기업의 경쟁에서 매우 중요한 자원이 인적 자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불황이 되면은 해고하지 말고 무해고 정책을 쓰고, 그렇죠? 인력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인재를 뽑으라는 거, 확보하라는 거죠. 그게 맞다는 거죠. 타이밍 전략에서 말하는 인적 자원에 대한 아이디어는 인적 자원은 불황과 호황일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로 말할 때 호황일 때는 뭐 일이 많으니까 사람 뽑으라 해도 좋은 사람 못 뽑는다는 거죠. 못 뽑고 그냥 어쩌지 인력의 부족 속에서 그러니까 일에 갈 수밖에 없는데 드디어 불황이 오면 집안 단속해야 되고, 그렇죠? 집안 단속 하는데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불황이 되면 집안 단속 많이 안 해도 안 나간다 그 말이죠. 근데 회사가 적극적으로 해고시키지 말라는 거죠. 해고 정책은 좋지 않다는 거죠. 대신 불황일 때일수록 뭡니까? 주변 업계를 잘 봐가지고 필요한 인재를 확보하는 시간이 바로 인재 전략입니다. 그 타이밍이죠. 지금까지 말했던 6가지 내용들이 있잖아요. 6가지 내용이 타이밍 전략의 6가지 키워드입니다. 이게 방향성인데 미래 사업을 정말 잘하려면 이 6가지 관점에 대한 것을 항상 보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해요. 어떤 의미에서 말하는 거냐면 쉽게 설명해서 지금 말했던 제가 개선안 같이 말했던 내용이 뭐냐면 일반적인 관행에 거꾸로 되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호황일 때는 사람이 마음이 후해져 갖고 막 여유가 있다가 불황일 때는 모든 걸 줄인다 이거죠. 몸집도 줄이고 인원도 줄이고 막 여기 줄여가는데 그래갖고 사업이 되겠느냐 이런 말이죠. 그러면 타이밍 전략에서는 호황이면 호황인 대로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불황이 될 때 특히 불황이 되고 어려워졌을 때 드디어 전략적 수행을 해서 미래를 다음 호황을 준비해야 된다. 근데 그 6가지 관점에 대한 걸 잘 고려하고 하게 되면 사업이 드디어 뭐합니까? 호황일 때 성장하지만 불황일 때 약간 주춤했다가 다음 호황이 할 때 또 다음 단계로 확 뛰어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준비가 됐으니까 신제품도 만들어졌죠. 그렇죠? 신규 고객도 있죠. 또 여러 가지 M&A도 했죠. 그럼 매출이 쫙 올라가요. 호황일 때 드디어 핏 빼서 쫙 올라갔다가 또 불황이 되면 다시 몸집을 추스리는 거죠. 추스려가지고 다시 또 호황이 오면 또 확 올라가서 이 계단 모양으로 기업이 영속해서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타이밍 전략입니다. 근데 많은 회사들이 이렇게 계단 모양 올라가지 못하고 톱니바퀴형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불황이니까 또 내려갔다가 제로같이 됐다가 또 호황이 되니까 좀 살아났다가 또 불황이 되면 또 엉망이 됐다가 그죠? 뭐 그렇게 하고 어떻게 기업이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전략적 타이밍 전략을 가지고 생각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 책의 부록같이 맨 뒤에 보면은 코멘트로 이런 걸 해요. 경기 침체의 원인을 한 3가지를 써놨습니다. 경기 침체는 올 수밖에 없다. 아까 불황이라는 것은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했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부 충격이라고 해가지고요. 갑작스럽게 환경 변화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9.11 테러가 있을 수도 있고 서브프라임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쓰나미가 올 수도 있고 이게 갑작스럽게. 그러니까 외부 충격이죠. 외부 충격이 오면 불황이 오겠네요. 제가 예측 하나 해볼까요? 불황에 대한 예측을 하나 하겠습니다. 백두산이 2030년 이내에 터진다고 합니다. 백두산이 휴화산인데 천년주기로 폭발하는데 여하튼 이제 뭐 지진 활동이 뭐 있다고 합니다. 백두산이 휴화산인데 이제 때가 다 왔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질학자들이 뭐 한국과 일본과 중국이 이게 북한 팀을 만들어서 이렇게 계속 지진파 이렇게 연구하고 있다. 왜? 때가 가까이 오고 있으니까. 2011년 3월 달에 일본 동해에서 9.0이 넘는 지진이 발생하고 쓰나미 발생했으니까 그 말대로 한다면 내년 3월 달에 2013년 3월 달에 백두산이 꽝 터질 확률이 높다는 게 지리학자의 의견 중에 하나, 견해 중에 하나예요. 내년이 아니다 할지라도 수년 내 또는 10년 내에 여튼 백두산이 터질 확률은 계속적으로 점증돼 가는 거죠.
그렇죠? 때가 됐다는 거예요. 1000년 전에 백두산이 터져갖고 발해 왕국이 없어졌다고 하는데 뭐 여하튼 백두산이 터지면 그 백두산이 큰 화산이기 때문에 뭐합니까? 북한 경제와 중국의 동북 삼성에 대한 경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에 한바탕에 그 불황이 올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외부 충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외부 충격을 통제할 수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외부 충격은 수시로 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경기 불황이 옵니다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인위적으로 뭐가 있냐면 화폐 정책들 있잖아요. 환율 정책이랄지 이자율이랄지 또 이렇게 금융 정책 담당자들이 여하튼 금융 정책 요구에서 뭐가 됩니까? 이게 조장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조장이 이게 위기라고 하는 것이 금융 화폐랄지 환율이랄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금융 정책 담당자들의 어떤 상황 속에 의해서 경기 불황이라는 것은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경제라고 하는 것은 불안정한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파동의 심리 요소가 심리 요소. 그러니까 우리 그 뭐 주식이라는 걸 모든 것이 심리 요소가 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재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재기 하는 순간 한쪽은 잘 팔리고 한쪽은 뭐 안 팔려버리고 투시해서 불안 요소가 그 사람 심리가 작용되고 있기 때문에 심리라고 하는 것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이지 않고 이성적이지 않다는 거죠. 매우 감정적이고 충동적이고 즉흥적인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도 경기는 파동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하튼 종합적으로 경기에 있어서는 그 호황과 불황이라는 것은 뭐 주기가 짧아지고는 있지만은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건데 모든 기업의 경영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은 타이밍 전략에서 호황일 때는 호황일 대로 열심히 일하고 불황일 때는 불황일 대로 그 다음을 준비하는 자세를 가져가면 항상 성공할 수 있는데 일반적 관에서 위축되고 막 일가고 전략지지 않으면 회사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6가지 관점에서 그 모든 것을 타이밍을 생각해서 그것을 대비하는 것,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타이밍 전략이라는 책을 통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으로서의 태도와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위기에서 위협의 모든 요소는 뭐합니까? 기회의 요소다. 그죠? 그럼 제가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일하다 보고 모든 상황 가운데 위기의식을 느낄 때가 있어요. 갑자기 미래가 걱정되기도 하고 겁이 덜컥 나고 이러다 큰일 나겠다. 위기의식이 딱 오는 순간 여러분 타이밍 전략에 의해서 전략적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무엇을 준비할 때인가. 그죠? 지금은 과정이니까, 지금은 단계니까, 시기이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일이 없다. 그 말이 뭐합니까? 드디어 시간이 확보됐으니까 그 시간을 뭘 할 것인가, 내가 뭘 준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잘 활용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이든 조직이든 모든 면에서 타이밍 전략적 사고, 미래를 대비하는 자세, 그죠?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 위축되지 않고 보다도 과감하고 도전적으로 미래를 더 극복하는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타이밍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